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많이 흥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텐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많이 흥분할 수도 있어요. 뉴스에 안 나온 내용들이야. 정말 뉴스에는 와 때려 죽어도 이거 안 내보내줘.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답답함이 아마 저랑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답답함이 제 방송을 보고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제 채널 구독해 놓으세요. 자, 트럼프가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을 했죠.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을 떠나자마자 베이징은 16일에 푸틴이 19일에 온다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거의 지금 뭐 중국의 뭐 길거리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알 정도로 러시아 푸틴이 온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하지만 트럼프는 중국 방문을 몇 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죠. 근데 중국은 트럼프가 온다라는 얘기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계속 숨겼어. 정말 기사도 그냥 쪼가리 기사 내고 정말 숨기다가 나중에 왔을 때야 그때는 숨길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중국은 푸틴이 중국으로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바이두 들어가 볼래? 이게 중국의 구글이죠, 그죠? 바이두 지금 핫 검색어에 1위가 푸틴 오늘 중국 왔다. 다 푸틴 얘기야. 푸틴이 누구랑 같이 왔다. 야, 핫 기사 탑 15에 푸틴 기사만 대여섯 개 있어. 왜 그러는 걸까? 동지라서? 여러분들 과연 동지일까? 푸틴이 중국에 왜 가고 있는 걸까? 자, 여러분들 중국 언론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중국 언론에서는 이거 원래 푸틴이 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원래 중국 일정을 미루다가 원래는 트럼프가 중국을 더 일찍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중국 일정을 미루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우연치 않게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트럼프가 왔다 가고 푸틴도 왔다 가는 거다. 우연이다 이건. 상당 부분이 시간상의 우연이다. 그쵸. 트럼프는 원래 3월 일정이었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걸 믿으세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자, 지금 푸틴이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급하게 중국에 왔는지 부랴부랴 왔어.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옛날부터 푸틴의 일정이 이때였잖아. 옛날에 이미 기사 나갔어. 옛날에 푸틴이 중국 오기로 결정된 거 트럼프가 왔다 간 후야. 트럼프의 중국 일정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푸틴의 중국 일정은 트럼프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온 거예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공산주의의 보여주기식 좋아요. 다 좋은데 오늘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왜 푸틴이 이 시점에서 그렇게 급하게 중국에 왔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트럼프가 막 중국에서 무엇을 가져갔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트럼프가 이번에 중국 와가지고 그 시진핑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great leader, 시진핑 great leader, China is beautiful, so beautiful, great leader 이걸 왜 해줬겠어? 뭐 트럼프가 바보야? 트럼프가 걔가 얻는 거 없이 이 쇼를 해줬겠냐고. 그 쇼 누구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중국 인민들한테 그렇게 보여줘야 그래도 트럼프가 중국까지 와가지고 시진핑 체면 세워줬구나. 야, 시진핑이 트럼프 딱 데리고 이거 그래야 이제 시진핑이 중국에서의 그 인민 지지도, 인민들에 대한 믿음, 공산당의 지위 이런 게 상승할 거 아니야. 그럼 트럼프가 여기에 맞장구를 쳐준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여기에 맞장구를 쳐줬으면 중국은 과연 뭘 줬기 때문에 이런 맞장구를 쳐줬을까? 정말 많은 언론과 언론인들 뭐 여기저기 채널들이 하는 얘기가 트럼프가 중국이 없으면 안 돼서 중국한테 쩔쩔매가지고 중국 가서 시진핑한테 조아리고 왔다. 얻어온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여행 갔다 왔다. 뭔 개소리야. 모르면 씨부리지 말든가. 특히 언론들 진짜 중국 한국에 진짜 한국 뉴스들 어떡합니까 진짜. 자, 트럼프는 일단 사업가예요.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 다 잘 알잖아. 그의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전 세계 자원 배분 속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메리카 퍼스트야. 이를 위해서라면 유럽이라는 전통적인 동맹국과도 날카롭게 대립할 수도 있고 전통적인 지정학적 적국과도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 있죠. 맞잖아. 트럼프 지금 행보들을 보면 트럼프는 지금 뭐 동맹국이고 뭐 적국이고 그걸 다 떠나가지고 미국한테 이익을 주는 국가 퍼스트야. 이 나라가 미국한테 이익을 갖다 준다. 미국이 계속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갈 수 있게끔 해주는 나라. 그 나라가 미국. 트럼프는 일단 우대를 해줘.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게, 자, 왜 지금 미국이 유럽연합이든 혹은 중국 공산당이든 러시아를 대하는 태도든 완전히 적과 친구를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최고 원칙에서 보면 미국에 큰 손해를 끼치는 쪽이 적이고 미국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쪽이 친구입니다. 이념도 국가 제도도 모두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도 지금 상황이, 미국도 지금 뭐라 해야 될까,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이 뭔가를 막 이렇게 펼치면서 막, 미국 안 그래도 지금 펼치고 있는 거 많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적당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미국이 더 큰 성장, 더 빠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더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나라 경영을 해야 돼요. 맞잖아. 뭐 미국이라고 뭐 돈이 맨날 마르지 않는 샘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영원한 승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시대예요. 요즘 그렇잖아. 지금은 그래도 미국이 압도적이진 하지만 이게 뭐 10년 뒤, 20년 뒤 혹은 더 멀리 봐서 50년 뒤, 100년 뒤에, 왜냐하면 100년 전의 역사와 지금의 역사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너무 다르잖아.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100년 후의 일들은 또 크게 변할 수도 있어. 100년 후에 중국이 패권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누가 알아?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미국이 그걸 생각을 못할까? 미국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억제하지만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실수라도 하면 그 틈을 타가지고 누가 치고 들어올지 모른다. 그게 중국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손잡고 쳐들어올 수도 있고. 트럼프도 요번에 봤을 거 아니에요. 동맹국이라는 그 유럽의 새끼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확실해요. 만약 지금 미국이 무너진다면, 자, 이거는 이런 분들은 공감을 할 거예요. 확고한 반공산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더 높게 올라가 가지고는 독재자들이 컨트롤하는 전체주의, 이런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만약 지금 미국이 무너진다면 그 독재자들과 글로벌 엘리트 집단이 갈라먹고 있는 이 만신창이가 된 이 세상을 과연 누가 견제할 수 있냐 이거야.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미국이 무너지잖아요. 끝이에요. 그때는 이제 전 세계가 사회주의 바이브로 흘러 넘어갈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은 완전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항상 당연한 거라고 느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말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되고, 지킬 것들은 많아지고 눈치 볼 게 많아지고, 자유는 없어지고, 우리는 눈과 귀가 가려지게 되고, 그런 삶이 다가올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런 세상이 온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 어떡하겠어? 뭐 죽을 거야? 아니잖아. 그냥 그 세상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럼 저도 그때 되면 공산당들이 아주 잘했습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민들은, 역시 국민들은 공산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야, 오늘도 좋은 하루를 선사해 주셔가지고 우리 당과 우리 지도자들에게 정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나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에? 니들이라고 뭐 다를 것 같아? 소름 돋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미국이 무너지면 그런 미래가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이거 뭐 과장일 것 같아요? 아니야. 여러분들, 미국이 더 이상 이런 독재 국가들을 견제하지 않으면 누가 견제할 건데? 이제 미국이 무너졌어. 한번 상상을 해봐요. 미국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걔네들을 견제할 겁니까? 한국? 일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죠? 유럽한테 기대할 거야? 여러분들, 지난 몇 년간 유럽이 자기 땅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침략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무력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난민들을 대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유럽도 대부분이 지금 좌파들에게 집권이 되어가지고 이 난민들한테 인도주의적 지원? 여러분들, 지금 유럽 국가에서 그 난민들을 받은 결과를 한번 보세요. 난민들이 유럽 국가로 깊숙이 들어가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보다 못한 유럽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그들과 맞서 싸우며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그 난민들은 받았던 호의를 은혜로 갚지 않고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꿔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종교를, 유럽에선 절대 믿지도 않는 그런 자기들만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가서 다 거기를 잠식해버리려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유럽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유럽이 그동안 하는 짓거리들을 한번 보세요.
걔네들이 그 독재 국가들을 상대로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그리고 또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제품의 덤핑과 정치적 침투를 그렇게 증오하면서도 정작 베이징에 가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작은 수첩을 꺼내 최고 지시를 받아 적듯이 아첨하는 그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유럽이 리더를 중국 가서 얼마나 조아리고 오는지.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이런 독재 국가들을 상대로 견제를 해줄 거라고 그걸 믿고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미국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미국이 끝나면 더 이상 이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은 주변이 다 이제 독재고 사회주의 국가로 되잖아. 한국도 바로 변해요. 그나마 지금 미국이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한국도 지금 뭔가 오락가락 하면서 줄타기 하고 있고, 한국 안에서는 그래도 두 체제가 살짝 싸우고 있고, 그래도 뭔가 중간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고, 이런 느낌처럼 보이는데 미국이 없잖아. 한국 바로 사회주의 돼요. 한국 바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누가 그 자유를 가져가? 그냥 기득권들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이 그렇다고 지금 트럼프가 무슨 트럼프가 지금 막 미군들을 다 이끌고 가가지고 막 베이징에 도전하면서 베이징을 막 쓸어버리고 중국을 무력으로 막 전쟁을 일으키는 거, 그런 거를 또 기대해도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맞잖아.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최대한 이성적으로 수를 두면서, 여러분들 장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바둑이든 장기든 그 게임 위에서 펼쳐지는 그 치열한 수싸움들, 지금 미국은 그거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지금 트럼프가, 미국이 당장 중국을 막 실탄 총포들을 들고 가가지고 막 중국을 무찌르는 거, 그것도 좀 현실성이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특히 트럼프가 전 세계의 이런 독재자들 불량배를 무자비하게 대하는 그런 기술, 그런 결심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그런 건 또 베네수엘라를 보면 또 알 수 있잖아. 이란을 보면 또 알 수 있잖아요. 일단 판단이 섰다, 이거는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하면 또 미국은 또 제대로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맞서고 있는 중국 공산당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 미국이 중국과 정상회담 전까지 뭘 했느냐? 중국의 팔다리를 다 잘라냈어요. 베네수엘라,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나마 운하, 하나하나씩 팔다리를 다 잘라내고 중국을 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제일 먼저 미국을 더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는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어떻게 컸느냐? 전 세계에서 하기 싫은 일들을 중국의 14억 인구가 그걸 다 떠맡아가지고 하면서, 제조업이면 제조업, 공업이면 공업, 별의별 일을 중국이 다 가져가서 했어.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컸잖아요. 더 이상 이 전 세계가 중국에 그렇게 의존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코로나 때 전 세계가 뼈저리게 느꼈죠. 그리고 정말 수많은 이제 생산 라인들이라든지 공장이 전 세계로 다 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중국에 집중이 됐지만, 이제는 중국을 떠나가지고 동남아, 멕시코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여기저기 많이 흩어지고 있어요. 분산되고 있고. 여러분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갔다 온 게 여행 갔다 온 것 같아? 시진핑이랑 산 찍으러 갔어? 그 천단공원 보고 온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보도한 뉴스사들 문 닫자. 자, 트럼프가 중국을 떠난 지 이틀 뒤에 미국 백악관은 상세한 팩트시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목록은 어떻게 돼 있었냐? 여러분들, 백악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보잉 항공기 200대, 매년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 구매, 그 외에도 중국은 전략 물자인 히토류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심지어 미국의 400여 개 쇠고기 공장의 대중국 수출도 회복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중국에서 옛날부터 외치던 중국산 대형 여객기, 대형 여객기 우리가 만들 거야. 지금 중국이 또 그 얘기도 하고 있다며. 엔비디아 칩을 최대한 안 살 거래. 엔비디아 칩 H200 최대한 안 사고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할 거래. 다 좋아. 지들 개발할 수도 있겠지,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외치던 중국산 대형 여객기 얘기는 더 이상 이제 얘기가 안 나와요. 200도 구매할 건데 얘기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H200도 나중에 얘기가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는 몰라. 아무튼 미국에서는 허가를 해줬어. 어디 회사 H200까지는 사게 해줄게. 그 윗단계는 안 된다, 이거잖아.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봐야 됩니다. 지금 중국은 자본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시진핑은 진짜 현금을 들여가지고 미국의 비행기와 미국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가지고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해결해 준 거예요. 맞잖아. 여러분들 중국 농민의 기초연금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중국 농민의 기초연금이 한 달에 32,000원이에요. 163yuan이에요. 한 달에 여러분들 하루가 아니야. 한 달에. 근데 여러분들 뭘 약속했어? 지들 농민들은 한 달에 32,000원 한국 돈으로 32,000원 주면서 미국한테는 뭘 약속했어요? 매년 이게 아마 2028년까지 그때까지 매년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대두를 포함한 농작물들을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게 한국 돈으로 26조예요. 매년 26조씩 미국한테 꽂아주겠다라는 거야. 지 중국 농민들한테는 한 달에 32,000원 주면서. 그럼 뭐 중국은 뭐 이렇게 많은 대두랑 뭐 두유를 대두를 사가지고 뭐 뭘 하겠어? 대두를 구매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뭐 두유랑 두부 만들겠지. 또 뭐 만들 수 있어? 뭐 대두 그만한 대두를 170억 달러씩 사드린다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두유 만들고 두부 만들고 근데 그걸로 다 못 만들어 다 못 써요. 그러면 대두는 또 어디로 가느냐? 이 동물들 사료를 만들어요. 소 사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소를 먹여가지고 소를 키워요. 중국도 축산업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중국도 소를 키우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대두를 사가지고 소 사료로 쓰겠다면서 뭘 해? 미국의 400여 개 미국 쇠고기 공장에서 쇠고기까지 수입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래도 트럼프가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여러분들 요번에는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 스타일이 있잖아. 트럼프는 항상 어떤 성과를 냈으면 그 성과를 누가 얘기하기도 전에 자기가 의기양양하게 막 얘기를 해요. 막. 근데 요번에 트럼프는 그걸 좀 자제를 했어. 하지만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도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체면이라 이거야. 나는 돈 챙기고 저 새끼는 체면만 챙겨주면 저 새끼 우리 물건 다 사겠다는데 내가 체면을 왜 못 지켜줘? 체면 오케이 좋았어. 천당공원 가자고? 오케이 가자. China is so beautiful. She is a great leader. China so beautiful. 사진 찍어주고 체면 세워주면 뒤에서 중국 계속 돈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진 찍어줬어? 체면 세워줬어? 오케이 대두 170억 보잉기 200대 야 돈 내는데? 자 중난하이도 가자. 중난하이 가가지고 야 beautiful so beautiful 꽃 예쁘고 다 예쁘고 she is a great leader. 야 그 말 몇 마디 해주면 계약되는 체결들이 돈이 얼마나 막 흘러 들어오는데 그걸 못 해줄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모르고 그걸 해주는 거 보고 트럼프 쫄았네. 가서 시진핑한테 조아리다 왔네. 조아린 사람이 그래 뭐 어떻게 보면 그림적으로 보면 조아렸다고 할 수 있지. 야 지금 가지고 온 것들을 봐봐. 매년 170억이야. 26조야 26조. 이거를 직접 중국이 미국 농민들한테 꽂아주겠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트럼프는요 중국에서는 계속 최대한 조용히 있었어. 티 나잖아. 트럼프 요번에 중국 가서 뭔가 돌발 행동 이런 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행기를 타자마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의기양양하게 인터뷰하는 모습 진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거의 진짜 그냥 이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거의 이 뜻이야. 야 내가 시진핑 주문이 다 털어왔어 이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자 그럼 중국 쪽의 발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재밌지 않습니까? 자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했을까? 중국 공산당의 공식 보도를 보잖아. 외교부의 왕이 부장이 나와가지고 언론에 설명하고 신화사가 통신 원고를 냈지만 거기에는 보잉 항공기라는 글자 자체가 빠져 있어요. 170억 달러 농산물이라는 표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발표를 안 했어. 중국인들이 그걸 알면 안 되거든. 그럼 요번에 중국이 발표 중에서 제일 크게 얘기하고 있는 성과가 뭐냐? 중국도 만약에 미국한테 얻어온 게 있으면 야 우리가 미국한테서 뭐 비용 가져왔고 뭐 우리 하기로 했고 야 미국이 우리한테 뭘 사가기로 했고 이런 거 발표해야 되잖아. 그런 발표가 한 개도 없고 뭐가 있느냐? 중국과 미국의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구축했다. 끝이야. 이 말이 뭐야? 즉 그냥 체면만 챙긴 거야. 중국 인민들한테 보여준. 그리고 중국 인민들은 외국 기사인지 지금 볼 수 없지. VPN 지금 다 막아놨는데 지금 중국인들은 해외 기사 뭐라고 떠들고 있지 못 봐. 중국 공산당 언론만 봐야 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중국이 만약에 미국을 상대로 뭔 거래를 따냈다라든가 야 미국이 우리한테 얼마 주고 뭘 사가려 하더라 이런 거 따냈으면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좋은 거를 왜 발표를 안 해? 그거 발표하면 중국 민심 바로 잡히는데 역시 시진핑 이거 바로 나오는데 발표가 1도 없어요. 그런데 중국이 미국한테 사기로 약속했던 것들 그거는 발표를 안 해.
중국의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는 뭘 알고 싶을까? 중국은 부추잖아. 항상 얘기하는 거. 부추 수확을 항상 당하잖아요. 그냥 중국의 인민들은 그냥 피주머니야. 어디로 수요를 해준다? 정부에, 공산당한테. 그럼 우리가 피를 그만큼을 많이 수요를 해줬는데 그게 다 세금으로 상납을 했잖아. 우리가 세금을 그렇게 많이 냈는데 도대체 얼마를 써서 평화를 산 거냐 이거야. 중국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지만 중국은 함부로 말을 못하지. 함부로 말했다가 잡혀가고 사회 매장 당하고 하니까. 하지만 중국도 아는 사람들 알 거야. 지금 미국한테 돈을 얼마나 쳐발라주고 고작 가져온 게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 구축? 그게 뭔데 씨. 근데 이거를 함부로 중국인들 말을 못하지. 말하는 순간 간첩이야? 야 매장 시켜. 사회 매장 시켜. 야 잡아가. 어디 2년 짱박아놔. 여러분들 시진핑은요 매일 항상 강조해왔던 게 뚱성시장이 동승서강. 동쪽은 떠오르고 서쪽은 지는 해다. 동쪽이 어디냐?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쪽이 어디? 미국이에요. 그리고 항상 중국을 대국의 부상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미국을 뭐라고 부르느냐? 제국주의의 종이호랑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중국 국내에서는 미국은 해외 적대 세력이고 빌런이에요, 빌런. 트럼프는 종이호랑이, 미국은 종이호랑이다. 이 얘기를 항상 해왔는데 근데 항상 그 얘기를 하던 비꼬든 그 종이호랑이가 중국에 오자마자 왜 바로 얌전하게 돈을 그렇게 꺼내가지고 비행기를 사고 대두 사들이고 소고기 사들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목을 조르든 미국의 목을 조르고 있던 그 히토류라든 그 카드는 왜 바로 내려놓았을까? 만약에 백악관의 그 목록을 그대로 중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중국의 인민일보에다가 실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라의 권리를 팔아먹고 굴욕을 당한 것처럼 시진핑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국내에서는 이거를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이래도 트럼프가 중국 가서 얻은 게 없어요? 만약에 정말 백악관에서 발표한 이 내용들을 중국이 번역해가지고 올렸다? 난리 나지. 하지만 중국의 인민들은 그걸 못 보죠. 왜? 지금 중국의 방화벽은 그 어느 시대보다 강하게 쌓여져 있으니까. VPN까지 다 막혀 있어. 외부 세계 소식을 접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뭐 열심히 뚫으면 뚫리기라도 하겠지. 근데 과연 중국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중국의 대부분 사람은요 그냥 중국이 제일 좋은 나라인 줄 알고 중국이 최강국인 줄 알고 중국 공산당 언론이 다 맞는 줄 알아요. 해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알 길도 없고 그리고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먹고 살기 바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뒷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직 푸틴 얘기 안 나왔잖아. 시진핑이 유일하게 중요한 게 얘기한 게 대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건 레드라인이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뭐 트럼프가 그래 니들이 내 이거 사주고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줬으니까 오케이 대만 니네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야. 시진핑이 중난하에 들어가서 트럼프한테 야 대만은 건드리지 마라. 만약에 우리가 대만이랑 전쟁 시 너 병사 파견할 거야? 너도 전쟁 참여할 거야? 너 대만 편에 쓸 거야? 이런 걸 계속 떠봤단 말이야. 트럼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들어줬다. 거기에 대한 아무 약속도 없었다. 왜 이거를 기사로 안 내고 기사에서는 계속 미국, 대만 팔아넘겼다. 왜 이딴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거야 도대체? 팔아넘긴 뭘 팔아넘겨? 트럼프는 얘기했어요. 대만에 대한 정책은 변함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그걸 시진핑의 요구? 시진핑이 이런 거 얘기하더라. 이런 거 요구하더라. 나 그냥 들어줬다. 들어줬다가 오케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줬다. 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알았어. 그래. 넌 그런 얘기를 하고 하지만 나의 입장은 변하지 않아. 너한테 아무 약속도 안 해줘. 하지만 네가 굳이 그 얘기를 할 거면 오케이, 난 들어줄게. 이거야. 리스너. 그렇지. 자 그러면 백악관에서 이걸 발표를 했죠. 물론 뭐 지금 중국에 방화벽이 그렇게 높이 쌓여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 그리고 해외에서 좀 유학이라도 해본 중국인들은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은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에요. 미국한테 그렇게 뜯기고 정작 중국은 지금 뭐 딱히 챙긴 게 없거든. 그래서 지금 뭐가 필요해요? 지금 빨리 형제를 한 명 불러와가지고 체면을 또 세워야지. 지금 형제 한 명 더 필요해. 이 온 세상을 둘러보면 중국 공산당과 함께 이 대국 간의 대항이라는 이런 연극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러시아 큰형 푸틴밖에 없어. 트럼프 여기에 맞서줄 사람은 푸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중국 정부는 중난하에는 푸틴의 방문 일정을 트럼프 방문 직후에 배치를 했죠. 중국 국내에서의 선전 의도는 매우 분명합니다. 봐라! 내가 비록 미국인과 악수를 했지만 나는 여전히 세계 반패권의 지도자다. 봐라! 푸틴은 여전히 나의 절친이다. 내가 부르면 온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균형이고 내가 판을 짜는 능력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는 게 지금 시진핑의 의도예요. 이런 식으로 국내의 강경파와 반미 정서를 달래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좋아, 다 좋다 이거야. 중국 시진핑, 중국 공산당은 옛날부터 보여주는 거 되게 중요시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은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해. 보여줘야 되거든. 보여줘야 중국 인민들이 그것만 보고 아 그렇구나, 야 위대하구나. 근데 여러분들 자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푸틴이 뭡니까? 푸틴이 어떤 사람이야? 야 KGB 출신이야. 푸틴 지금까지 얼마나 독재를 오래 해왔어. 푸틴이 과연 이 연극에, 이 쇼에 공짜로 출연을 해줄까? 과연 푸틴이 여기 공짜로 출연을 해줄까 이거야. 절대 안 되지. 공짜 안 되지. 그럼 출연료는 과연 얼마냐 이거야. 지금 시진핑이 푸틴 불러가지고 마치 트럼프와 함께 했듯이 트럼프가 왔으면 트럼프랑 이거 보여줬잖아. 여기 안내해주고 저기 안내해주고 천당공항 가서 나는 하늘이 지정한 지도자다. 날 찬양하라. 트럼프 그래 너 그릿 리더야 씨. 그래 북치고 장구치고 네가 다 해. 하지만 야 170억 대두 오케이? 보잉기 200대 오케이? 미국 소고기 오케이? 그럼 과연 요번에 푸틴의 출연료는 뭘 내밀까? 그럼 과연 요번에 푸틴의 출연료는 뭘 내밀까? 자 여러분들 명목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수교 70주년 기념 같은 거예요. 명목상. 하지만 내부 소식에 따르면 이 뒷골목 소식이야. 근데 이 뒷골목 소식도 내가 항상 말하잖아. 뒷골목 소식은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뒷골목 소식이 가능성이 있는 게 있고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가능성이 있어요. 뒷골목 소식, 비공개 소식에 따르면 자 푸틴은요 리창 총리와 단독으로 경제무역 협력 회담을 열 예정이에요. 정해졌어. 이번 러시아 푸틴의 중국 방문 핵심 목적은 딱 하나다. 뭐냐? 중국 공산당이 하루빨리 시베리아의 힘 2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라는 대형 상업 계약에 서명하도록 압박하는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매년 50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사오는 거예요. 지난해는 그저 양해각서만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푸틴이 직접 와서 리창의 손도장을 누르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현재 중국 경제가 그렇게 많은 천연가스와 석유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물론 중국도 원유와 천연가스 이런 게 필요로 하겠지만 지금 러시아가 중국한테 들이밀려고 하는 거는 양이 너무 많아 이거야. 여러분들 지금 이따가 중국 경제 데이터를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중국 공장들은 지금 멈추고 있고 국민들은 지금 소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중국이 지금 경제 소비력,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소비력 너무 떨어집니다. 이따가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 거예요. 내가 그냥 말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아니야. 여러분들 자료 보여달라며. 다 자료 좋아하잖아. 중국 국가 통계국 자료 제가 싹 끌고 왔습니다. 중국 국가 통계국에서 발표한 각종 자료들을 제가 싹 끌고 왔어요. 이걸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따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중국 국내의 소비력은 그렇게 막강하지가 않습니다. 경제 상황도 많이 안 좋고. 그런데 러시아산 천연가스 500억 세제곱미터를 사와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사잖아. 그러면 미국한테 미국 에너지를 사겠다라는 약속도 했잖아요. 그죠? 물론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미국에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 유조선들 그건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렇다면 과연 시진핑이 푸틴이 들이민 이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또 그 사인을 안 할 수가 없어. 왜냐? 만약에 거기다가 서명을 하지 않아가지고 러시아가 전쟁 자금 부족으로 전쟁을 계속할 수 없게 되고 푸틴 정권이 붕괴가 된다면 중국 공산당은 북쪽에서 완전히 서방으로 기울어진 러시아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계속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국은 서포트를 해줘야 돼. 만약에 러시아가 무너진다? 와, 그때는 이제 중국이 고립되는 거야. 중국 혼자서 그렇게 4분 5열된 그런 핵무장 대국들을 마주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중국 공산당한테서는 치명적인 위협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은 지금 이를 악물고서라도 중국 국민의 피땀 어린 돈을 들고 러시아라는 밑빠진 독을 메워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그의 선배 마오쩌둥처럼 대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곡식과 과일, 광물로 빚을 갚아 소련에 넘겼었죠. 평안을 사기 위해서. 역사는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푸틴과 시진핑 사이,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와 푸틴 사이, 이 셋 같이 엮여 있는 건 없을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어요.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이 일을 아주 잘 키우는 트럼프가 요번 방문을 끝으로 오케이, 중국은 여기서 이제 일단락 됐다. 아니야. 트럼프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떠나면서도 시진핑을 달달 볶고 있어요. 시진핑한테 막대한 자금을 털어온 거 외에 시진핑한테 아주 곤란한, 아주 난처한 문제를 한 개 던지고 옵니다. 이게 뭐냐? 트럼프가 귀국 비행기 안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 미국, 러시아, 중국 3자 핵 군축 협정을 언급을 하며 시진핑이 이에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핵 군축 협정, 시진핑은 이거 듣고 진짜 거의 울고 싶었을 겁니다. 트럼프 이 새끼는 내 돈도 그렇게 많이 털어가놓고 왜 또 나를 여기 꺼내가지고 달달 볶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러시아가 지금 서방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은 핵무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푸틴 몰래 미국과 핵군축을 논의를 한다? 핵군축을 논의를 하면 푸틴이 와서 시진핑에게 해명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핵군축이 뭐냐면요, 이걸 좀 설명을 하고 아주 쉽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핵군축은 쉽게 말하면 미국, 러시아, 중국이 핵무기 경쟁을 제한하는 협정을 만들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느냐? 자, 핵탄두 숫자를 제한하는 겁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이 보유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것, 그리고 핵미사일 운반 수단 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 같은 핵무기 운반 수단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핵실험, 신형 핵무기 개발 억제, 새로운 핵무기 개발과 배치 실험을 줄이거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그리고 상호 사찰 검증 체계. 우리 줄였으니 너희도 줄여라, 이게 아니라 실제로 줄였는지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들 핵군축 협약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여러분들, 원래 이 핵군축의 중심은 미국과 러시아였어요. 미국과 러시아가 얘네들이 두 축이야.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 때부터 핵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었고, 최근까지도 뉴 스타트 같은 핵군비 통제 조약으로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해 왔습니다. 그 마지막 핵군비 통제 조약인 뉴 스타트가 여러분들 2026년 2월에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되면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사실상 핵무기 제한 장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시진핑한테서 이 얘기를 했잖아. 그게 뭐냐? 중국도 끌어들이겠다라는 거야. 원래는 이 핵군축 협약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 건데 중국도 끌어들이겠다 해가지고 3자 협약으로 가자 이거야. 그 이유는 중국의 핵 전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국도 지금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거, 전 이거 항상 인정을 해요. 중국도 지금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핵무기, 핵전력 이것도 미친 듯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추정으로는 중국은 이미 600기 이상의 운용 가능한 핵탄두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2030년에는 1000기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국과 러시아는요, 각각 5000기 이상으로 아직 훨씬 많지만 중국의 증가 속도가 문제라는 거지. 중국도 이렇게 가만 증가하는 거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같이 협약을 맺고 서로 견제하자. 서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말한 미, 러, 중 3자 핵 군축 협정인 거예요. 미국과 러시아만 핵무기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도 들어와라. 미국, 러시아, 중국 세 나라가 함께 핵무기 숫자와 배치를 제한하는 새 협정을 만들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푸틴한테 민감하냐?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래식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압박을 받고 있고 서방을 겁주는 거의 마지막 카드가 핵무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과 핵 군축 논의에 긍정적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푸틴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시진핑이 미국과 손잡고 내 핵 카드까지 제한하려는 건가? 뭐야 이거? 야, 그거 나랑 미국이 하는 건데? 지금 그걸 중국이랑 하겠다고? 야, 나는 이러다가 나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트럼프는요 시진핑에게 돈과 구매 약속을 받아냈고 동시에 중국도 핵 공축에 긍정적이다라는 말을 흘립니다. 지금 트럼프가 언론에 흘리고 있잖아. 그걸 흘리면 푸틴과 시진핑 사이에 아주 미묘한 불신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트럼프가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또 빨리 이렇게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거, 물론 중국도 푸틴을 필요로 하지만 푸틴도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게 불신이 생겼다. 은근히 똥줄을 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트럼프는 진짜 돈을 챙겨갔어요. 중국에서. 돈을 챙겨가면서 뭘 했습니까? 정치적 함정을 남겨둔 거예요. 푸틴은 그 정치적 함정에 걸려듦과 동시에 돈 냄새까지 맡았죠. 야, 나도 중국 가서 한 건 해야지, 씨. 중국 하면 러시아고 러시아 하면 중국인데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체결해준 돈이 얼마야? 나는 나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나도 돈 없어 이 새끼야 하면서 푸틴은 지금 바리바리 싸들고 요번에 뭐 기사 나왔어. 야, 씨.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트럼프는 중국 갈 때 뭐 무슨 장관, 누구 장관, 뭐 어떤 장관, 어떤 기업인, 누구 데리고 이런 수많은 유명한 기업인과 막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푸틴은 과연 누구랑 갈까? 근데 여러분들, 러시아에는 그런 인물들이 잘 없잖아. 러시아에는. 기사 딱 한 줄 났어요. 푸틴은 5명의 부총리와 8명의 부장을 데리고 5명 부총리, 8명의 부장 데리고 갔대요. 그리고 러시아 석유 회사의 CEO 데려갔대요. 러시아도 석유 팔아야 되니까. 부장들 데리고 부총리들 데리고. 아무튼 푸틴도 일단 돈 냄새를 맡았다는 거. 그리고 시진핑을 테스트해 보려는 거. 시진핑 과연 이 함정에 빠졌는지, 혹은 진짜 지금, 왜냐하면 시진핑이랑 푸틴은 서로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둘이만 합쳐야 그나마 미국을 대항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미국이랑 손 잡잖아. 한 명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푸틴이 트럼프랑 손 잡잖아. 시진핑 끝나요. 근데 시진핑이 트럼프랑 손 잡잖아. 푸틴 끝납니다. 러시아가 끝나요. 그러니까 시진핑이랑 푸틴은 서로 견제를 할 수밖에 없어. 푸틴 입장에서 뭐야? 핵군축 얘기를 트럼프랑 시진핑이 왜 해? 그건 내가 주체인데. 뭐? 시진핑이 그거 하기로 했다고? 뭐야 이 새끼, 나 빼놓고 그런 얘기를 왜 해? 가보자. 푸틴도 똥줄을 탄 거예요. 그렇다면 시진핑은 뭐냐? 시진핑은 이 두 강자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겉으로는 중국 인민들 앞에서는 무한한 영광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왼쪽에서도 뺨을 맞고 오른쪽에서도 뺨을 후려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두 차례의 밀집 외교 대극장 뒤에 숨겨진 가장 진짜이면서도 가장 우스꽝스러운 그런 내막입니다. 자, 이런 외교적 공경은 시진핑의 체면을 잃게 만들 뿐이죠. 물론 시진핑은 언론 통제를 아주 잘해가지고 중국 국민들 앞에서는 체면을 잃지는 않겠지.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유럽 연합들도 지금 보고 깨닫는 게 있을 겁니다. 유럽 수장들 중국 가가지고 다 조아리고 왔잖아요. 트럼프만 중국 가가지고 한껏 뜯어왔어. 유럽 수장들 아무도 못한 것들. 유럽 국가들도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누가 강자고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는지. 자, 이런 와중에 오늘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지금 중국의 공산당의 경제 엔진이 거의 폐기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최악입니다. 자, 최근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4월 국민경제 운영 상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원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맨날 여러분들한테 뭔가 진짜 진실된 얘기, 정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계를 자주 봐요. 이거 다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고 뭐 지어낸 게 아니니까 자꾸 뭐 저한테 와가지고 그 진짜 있는 일이야, 뭐 가짜 아니야, 뭐 이러는데 여러분들도 가서 찾아보면 돼요. 자, 여러분들, 중국의 고자통지지, 이게 국가통계국이란 뜻이에요. 고자통지지, 이거를 검색하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지금 중국이 어떻게, 중국 나라 전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자동 번역 이런 거 돌려. 자, 뭐 이런 데서 들어가가지고, 이게 국가 통계국이잖아요. 통계국 안에 나온 이런 통계들, 이런 것들. 여기다가 자동 번역 이런 거 기능 있잖아. 한국어로 이렇게 딱 돌리면 이거 한국어로 번역돼서 이렇게 나와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봐. 오케이? 여러분들, 이게 부동산 데이터예요. 부동산 데이터는요, 이게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 증속이거든요. 개발 투자 증속인데 여러분들 증가가 없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좀 크게 싹 다 마이너스예요.
싹 다 마이너스야. 그래프가 올라갔다고 올랐네? 아니야. 마이너스 11%야. 전년 동기 대비. 중국의 지금 차트가 이래요. 나락의 나락을 거듭하는 차트입니다. 아, 중국도 이런 거는 공개를 하지. 공개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걸 찾아보진 않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몇 명 있겠어. 그리고 중국은 발표를 할 때 지금 중국의 부동산 나락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 안 해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자, 여기 보면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는 마이너스 10%. 자,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는 마이너스 11%. 이거를 비교하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그 사람들은 발표를 해. 그리고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발표를 아예 안 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새로움과 우수함을 향해 가고 있다. 완만한 회복세.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말로 다 포장을 합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이 중국의 고자통지주의 국가통계국 여기 들어가면 정말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면全国居民消费价格分类指南 전국 국민들의 뭐 소비 가격 분류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시 국민들의 도시 시민들의 소비 가격 분류 농촌 식품 소비 이런 것들 모든 통계들을 여러분들 여기서 다 볼 수 있어요. 들어가서 봐. 여기 기사들 다 나와 있어.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는 이거예요. 중국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의 社会消费品零售总额增长 이겁니다. 이걸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여줄게. 자동 번역기 동기면 소비재 소매 총 매출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기사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보시면 2025년 4월부터 지금 4월까지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래프만 보시면 이게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면 누가 봐도 아는 게 지난해 5월에 6.4%에서 올해 4월 0.2% 얼마나 많이 빠졌다는 거야. 여러분들 14억 인구와 세계 2위 GDP를 가진 초대형 시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런데 그런 나라의 소비가 겨우 0.2%가 늘었다? 여러분들 여기에 만약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어떻습니까? 4월의 CPI는 전년 동기 대비 1.2%가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빼면 여러분들 사실상 이건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인민들은요 지갑을 꽁꽁 닫고 있습니다. 소비 능력이 없어요. 소비 속도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닫히느냐? 저 가져왔어요. 소비 항목들을 한번 볼까? 여러분들 이게 전체 그래프 전체 이거 번역해놓으니까 이상하게 나오네. 그냥 중국어 원본으로 봅시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특별히 많이 줄었냐? 자동차 소비. 자동차의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여러분들 여기 마이너스 10.6%입니다. 4월 달은 여러분들 더 처참해요. 마이너스 15.3%예요. 어마어마한 하락이죠. 여기 밑에 보면 여기가 건축 자재는 마이너스 13.8%. 여러분들 전년 동기 대비 이번 시즌은 마이너스 7%입니다. 이건 뭘 뜻하냐? 여러분들 중국의 건축 소비 자재들 리모델링 안에 인테리어 자재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줄어드느냐? 그 뜻은 즉 여러분들 신축 아파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부동산으로 투자가 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새로 안 지어지니까 사람들은 집을 당연히 안 사고 가지고 있는 집도 이미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이런 건축 자재들도 소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입니다. 자동차 마이너스에 또 뭐가 마이너스입니까? 석유 및 제조품들 석유에서 파생하는 제조품들 여러분들 동년 대비 마이너스 6% 동년 대비 이번 달 마이너스 6%고 이번 시즌 마이너스 6%입니다. 그 다음에 가구류 집을 안 샀는데 가구가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10%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가전제품 여러분들 마이너스 15%예요. 얼마 전에 그 기사 보셨을 겁니다. 삼성이 중국에서 가전제품 시장을 접겠다라는 얘기.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성이 중국의 값싼 가전들한테 밀려가지고 중국이 시장을 빼는 거다. 과연 그 이유만 있을까? 물론 중국의 값싼 가전들 경쟁력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중국은 부자들 없어요? 중국은 중산층 이상 없습니까? 여러분들 중국에서도 잘 사는 사람도 중국 국산 안 쓰려 그래. 미국제, 독일 제품, 프랑스, 한국 거 잘 나가는데 나라 거 쓰려 하지 중국산 가전제품 중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절대 안 써요. 근데 여러분들 삼성이 중국 시장을 뺀다? 가전제품 시장? 과연 삼성이 밀려서만 빼는 걸까? 아니야. 중국 자체가 소비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대용남님 저기 마이너스 21%는 뭔가요? 마이너스 21%. 이거는 금은 보석류
그러니까 아마 대표적으로 금을 얘기하는 걸 거야. 금 구매력 전년 대비.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건 투자 관련된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체육, 오락용품들 마이너스 8%. 이게 어떻게 보면 일상이랑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의 회사들도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외국 자본들 다 빠지고. 그러면 회사에서 사무실 용품, 여러분들 여기 보이죠? 마이너스 6%. 사무실 용품 필요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 유일하게 오른 게 뭡니까? 유일하게 오른 게 통신 장비야. 통신 장비와 통신 시장의 소비. 이게 뭘 뜻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문가들은 이런 도표만 보고 분석을 하면서 지금 중국 사회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다 읊어내요. 정말 그런 훌륭한 학자들이 참 많더라고. 나도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봐봐. 여러분 지금 중국은 실제로 외식이 줄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요. 고기를 덜 사 먹고 비싼 식자재들 안 쓰려 그러고 안 살려 그러고 가구들 흔 거 계속 써. 돈 없으니까. 모두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 자동차 새 차 안 받고 그냥 웬만한 거 가는 거면 그냥 몰자. 그러니까 자동차 소비도 떨어지고 집은 살 수도 없고 차도 살 수도 없고 해외여행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뭘 추구할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그렇게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그런 상황에 놓여진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언제? 코로나 시기입니다. 코로나 시기. 코로나 때 그때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힘들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해외여행을 안 갔냐? 아니잖아. 그때는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국제적인 질병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어디 외식도 못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했어요? 집에만 처박혀 있었죠. 근데 집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뭘 많이 했습니까? 인터넷 쇼핑, 인터넷 결제, 온라인 게임 결제, 온라인 플랫폼 결제,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외부적인 소비들을 할 수 없어. 하지만 사람들은 요즘 뭐에 쩔어 있습니까? 도파민에 쩔어 있고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해요. 요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제일 값싼 쾌락이 뭡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소비, 스크롤링, 자기가 하고 있는 게임에 현질하기, 자기가 보는 틱톡이라든지 자기가 보고 있는 뭐 유튜버라든지 자기가 보고 있는 BJ들한테 별풍선 쏘기, 현금 후원하기, 그거 후원해가지고 자기 이름이 불려지고 자기가 대우받는 거. 온라인 세상에서 제일 값싼 쾌락. 중국은 지금 그걸 쫓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남은 마지막 저렴한 오락인 거예요. 저렴한 쾌락인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 TV, 지금은 숲TV죠, 그죠? 지금 이 숲TV의 주가가 약 5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나갈 데가 없고 할 게 없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숲TV를 보기 시작했어요. 숲TV에 보면 누군가는 방송을 하고 있고 이 채팅창에서는 누군가가 사람들이 소셜 라이프를 즐기고 있어요. 온라인 소셜 라이프. 그때 여러분들 아프리카 TV의 주가가 3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의 약 5배, 6배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숲TV에 와서 방송만 보느냐? 아닙니다. 방송으로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방송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심지어 그때는 유흥 종사자들, 유흥에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든 유흥에서 몸을 파는 사람들이든 똑같이 여기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런 얘기가 생겼잖아. 디지털 룸사롱이라든지 디지털 왜냐하면 그때 실제로 룸사롱에서 룸사롱에서 일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숲TV로 너무 많이 뛰어들어가지고 숲TV에서 영상적으로 자기의 뭔가 이런 거 자기의 이런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이런 것들을 팔고, 그리고 실제로 룸사롱에서 혹은 그런 유흥계에서 돈을 쓰는 소비자들도 그때는 못 갔잖아. 그러니까 온라인에 와가지고 또 그 사람들한테 돈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때 온라인 플랫폼의 붐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소비를 하고 온라인으로 쾌락을 찾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중국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런 소비라는 중국의 다리가 부러졌다면 지금 중국 공산당이 오랫동안 의존해온 또 다른 다리, 투자는 어떻게 됐을까? 투자 도표. 이 투자 도표를 보면 지난해 초에는 4.0%에서 계속 하락해 올해 1, 4월 시즌에서는 이 숫자가 무려 마이너스 0.16%까지 떨어집니다. 투자 수도 마이너스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필살기야. 자, 지난 3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경제를 끌어올린 방법, 이게 어떻게 보면 주传秘方이라 그래. 이게 조상부터 대대로 내려온 그 비법, 그게 뭐냐? 인프라 투자였어요. 국민들이 돈을 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정부가 특별채를 발행하고 중앙기업과 국유기업이 은행 돈을 들고 고속철을 짓고 공항을 짓고 정말 도로를 짓고 인프라 이런 걸 투자하면 이것이 고정자산 투자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숫자마저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중국은 계속 이런 인프라 투자로 중국의 그 매년 경제 성장률 있잖아. 그거를 계속 일정 수준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지금 그것까지 마이너스해.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祖传 미팡, 그 조상들이 비법조차 지금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민간 기업들은 지금 문을 닫고 있고 노동자들은 탕핑하고 그럼 외국 자본은 다 철수했고 지방 정부는 집을 안 지으니까 땅도 안 팔리고 돈이 없어요. 수입이 없어. 지방 정부는 파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현실이에요. 근데 중국도 오른 곳이 있어요. 어디에 올랐냐? 바로 첨단 기술, 제조업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12.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이 기술, 뭐 로봇이면 로봇, 드론이면 드론, 뭐 칩이면 칩. 중국은 지금 이 기술에 목을 메고 있어요. 인프라 투자 안 하고 여기저기 투자 안 하고 민생 좆되든 말든 상관 안 해. 하지만 기술은 우리가 패권 잡겠다 이거야. 여기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여러분들 원래 한 나라가 경제가 안 돌아가면 나라에서 돈을 적정하게 적당하게 잘 풀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잖아. 중국은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기술, 과학기술, 첨단 기술 여기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통계국이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허차당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한마디 합니다. 공급은 강한데 수요는 약한 모순 상황이다. 첨단 기술 산업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공급은 강하고 수요는 약하다. 여러분들 요즘 그런 다큐멘터리 많잖아. 지금 중국이 기술을 어디까지 쫓아왔고 중국의 로봇 인간을 뛰어넘었다며. 겁나 빨리 뛴다며. 마라톤 막 개빨리 뛰고 막 중국 기술 막 장난 아니고 이건 막 지금 요즘 한국 다큐에서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 핵심은 이거야. 그 뛰는 로봇은 니 어디 갖다 쓸 건데? 야, 일반인이 그게 수요가 없어. 산업이라는 건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뛰고 막 씨발 춤추고 뭐 태권도 하고 좋아. 니 기술 좋다 이거야. 그거 어디 갖다 쓸 건데 니? 그러니까 중국의 그 기술 대변인까지도 지금 공급은 강한데 수요는 약하다. 수요가 없어. 야, 달리기 잘하는 로봇 사와가지고 그 로봇 한 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할 거 아니야. 야, 지금 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지금 그 로봇 중국의 기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기술이 빨리 발전을 하고 있고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거 인정해요. 나도 인정한다니까. 하지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게 과연 물론 먼 미래에는 뭐랑 연결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눈앞에 당장 국민들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돈을 한 푼도 꺼내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생산 능력 과잉이자 경제 위기예요. 시진핑이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 산업들을 밀고 나가는 걸 보면 약간 시진핑은 약간 이런 곳에 믿음이 있어요. 뭐냐?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실질적인 생산력을 만들어낸다면, 공장에서 연기만 계속 나고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경제는 올라간다. 공장이 계속 멈추지 않고 돌아가면서 연기를 계속 내뿜는다? 그러면 경제는 좋아진다. 약간 여기에 꽂혀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시진핑을 비판해요. 시진핑은 경제가 순환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 소비 측면에서 국민들이 돈을 내고 사주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나라에서 아무리 경제 발전, 신생에너지 차, 태양광 패널, 로버트, 마라톤 로버트를 사람보다 빠른 거, 와, 우리 아무도 안 사줘. 뭐 했을 건데 그거? 이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경제는 순환이야. 그 좋은 거를 만들어내서 그럼 뭔가 수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인생에 삶에 있어서 필요하겠네. 한 개 사야지. 그게 이제 경제가 순환이 되는 건데 지들은 미친 듯이 투자하고 미친 듯이 만들어내고 투자했다가 만들어냈다가 또 부셨다가 또 업그레이드 시켰다가 좋아. 나중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질 수 있겠지. 하지만 당장 경제 순환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지금 중국이 발표한 이런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전 지금 굉장히 쉽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어떻게 더 쉽게 얘기해?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거 시간 나면 가서 한번 보시고, 국가통계국에 가면 다 있습니다. 이것만 이제 이해를 했다면 왜 시진핑이 나라를 거의 팔아먹는 듯한 굴욕적인 그런 계약에다가 트럼프한테 서명을 했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무슨 배짱으로 트럼프랑 정면으로 맞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푸틴까지 와가지고 500억 세제곱미터 규모의 천연가스 계약에 서명하라고 지금 압박을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을걸? 이거는 시진핑의 목숨을 거의 조르는 일이죠. 이 정도 결제를 해주니까 푸틴도 이런저런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시진핑 옆에 가가지고
시진핑 그릿 리더. 아, 차이나 뷰티풀. 이런 거 해주겠지. 시진핑은 일단 보여지는 게 중요하니까. 시진핑은 체면이 딱 섰을 때 국민들이 빨아주니까. 그래야 공산당 체제가 유지되니까. 뭐 푸틴이 그냥 공짜로 올 것 같아요? 아니야. 푸틴도 계산서 한 개 들이밀 거란 말이야. 야, 니 중국 소고기, 대두, 보잉기 그렇게 사주는데, 야, 나 러시아야. 야, 나랑 니랑 형제 아니니? 야, 나한테도 뭐 한 개 사줘야 될 거 아니야. 야, 요참에 요거 계약하자. 야, 우리 천연가스. 아, 내가 너 체면 이빨에 세워줄게. 자, 그리고 중국에서 통계국이 국민들이 소비를 멈췄다, 이 데이터를 발표하자마자 오후에는 중국의 국무원 신원방공실, 거기서 부랴부랴 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그 인물들도 아주 만만치 않은 인물들이에요. 자, 상무부의 부부장 성치오핑, 시장운행 소비촉진사 사장 양우, 세무총국, 그리고 베이징시, 상하이시, 선전시의 담당 관료들 다 참석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의 주제는 여러분들 뭡니까? 출국세 환급과 입국 소비 확대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이들이 난처함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봐봐. 중국은 입만 열면 국내 대순환 14억 초대형 시장, 세계 2위의 경제체제, 경제국, 이걸 항상 입에 달고 살잖아. 근데 지금 정작 자국민들은 전혀 돈을 쓰지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8억 명 정도가 소비 능력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8억! 중국 중산층들도 부동산의 폭락 때문에 폭삭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자 중국은 지금 이걸 무슨 정책이야 이게? 중국 자국민이 돈을 안 쓰게 되자 중국은 이거 뭐 봐봐, 출국세 환급이랑 입국 소비 확대 뭐냐? 자국민들한테 안 되니까 중국에 여행 오는 외국 여행객들에게 스카프 몇 장이라도 더 사가고, 야, 양꼬치 몇 개라도 더 먹어주면 안 되니? 야, 뭐 화학 음식이지만 한 번 먹었다고 죽지 않아. 몇 개만 좀 먹어주라. 뭐 이런 거 아니야. 야, 중국 제품 몇 개 좀 더 사가. 야, 니들 올 때 빈 트렁크로 오고 중국 제품 이빠이 사가지고 돌아가. 야, 내가 출국세 그거 깎아줄게. 보도에 따르면 여러분들 출국세의 환급 기준은 200위엔까지 낮췄다고 해요. 그러니까 4만 원 이상인 물건은 다 환급. 4만 원 이상이다 무조건 환급. 세금 환급. 그러니까 이제 국내 부추들 수확이 안 되니까 글로벌하게 부추 수확하겠다 이거야. 중국 여행 가는 순간, 야, 이거 글로벌 부추들 왔네. 야, 어서 와. 야. 중국 부추로만 만두 만들 수 있어? 야, 서양 부추도 만두 만들 수 있어. 야, 부추 만두 똑같아. 만들면 똑같아. 야, 서양 만두들, 서양 부추들 어서 와. 어서 와. 우리가 또 부추 수확 좀 해갈게. 여기 기자회견에 관료들이 얘기한 게 딱 그거야. 외국인들이 빈 캐리어를 들고 와서 가득 채워 돌아가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됐다. 희망사항이지. 여러분들, 한때 중국의 국민들은 피땀 흘리는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수많은 먼지와 잡음들 속에서 그 위험천만한 공장 안에서 옷과 신발, 전자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배 한 척 만들어가지고 외국인들에게 팔았어요. 그게 이제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라고 했고, 그걸로 중국은 실제로 수많은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후 중국인들이 돈이 생기자 전 세계는 중국의 큰손들이, 중국의 아줌마 아저씨들, 졸부들 있잖아, 해외 나가가지고 막 명품 매장을 싹쓸이 하는 거를 기대를 했죠.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막 중국 손님들, 중국 큰손들 막 백화점에서 VIP 모시듯이 하잖아. 오면 막 구찌, 루이비통 이만한 로고 있는 거 사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개 촌스럽게. 그러니까 이거야, 명품들도 가끔씩 명품들 보면 와, 이거 디자인 존나 싸구려다, 이걸 왜 만들지? 중국인들이 좋아하니까. 걔네들이 아무리 고급지게 만들고 디자인 뭐 예쁘게 하고 색감 뭐 이렇게 해봐도 중국인들이 안 사가. 중국인들은 클 로고에다가 빨간색 구찌면 구찌. 그러니까 명품에서도 이상한 디자인 나왔던 거야. 왜? 중국인들이 사가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의 수출은 서방에 의해서 지금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산업망은 지금 이전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점점 애매해지죠. 그리고 중국의 내수는 부동산 거품과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무한으로 봉쇄했잖아.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자국민을 더 이상 뽑아낼 게 없으니까 이미 그 즙을 짜고 짜내가지고 지금 자국민들은 다 말라있어. 그럼 이제 어디 가서 짜야 돼? 중국으로 오는 외국인들한테서 짜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좋게 얘기하면 중국이 외국인들에게 더 문을 열고 중국과 더 많은 문화 교류를 하게끔 만들고, 중국에 와서 많은 여행지를 가고, 관광 자원이 중국은 많잖아요. 당연히 많지. 땅이 얼마나 큰데. 이게 나쁜 일이 아니야. 이건 기뻐할 일이죠. 그냥 뭐 문화적인, 관광적인, 그리고 그냥 개인의 삶에 있어서 봤을 때는 나쁜 일은 아니잖아.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웃기냐? 왜 이게 웃기고 기가 막히는 일이냐? 왜 이걸 이렇게 비꼬느냐?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중국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뭐 국경을 열어주고 뭐 비자도 면제해주고 들어와서 소비해달라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국의 상무부는 외국인들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상무부가 아니라 자 중국의 상무부가 외국인들에게 와서 소비를 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이 순간 중국의 공산당 즉 국가안전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를 향해 가지고 중국의 반간첩법을 선전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서로를 감시하라고 시키고 감시하다가 누구 한 명 네가 신고하잖아? 근데 걔가 진짜 뭔가 간첩이야. 그러면 너 1억. 중국에서는 실제로 걸어 다니는 1억이라 그래. 그 누구도 걸어 다니는 1억이 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중국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서로 감시를 하고 있어요. 쟤는 1억인가? 쟤 간첩 맞나? 내가 신고하면 1억인데? 서로 감시 체제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외국인이 중국 거리를 걷다 보면 언제든지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검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 당해봤다고 그런 거 없던데? 근데 만약에 막상 당하잖아요. 당신은 그거를 내야 돼요. 이거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안 통해요. 중국에서는 자기가 검사하겠다 하면 검사를 해야 돼. 나 개인 문자 이건 내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그런 거 안 통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은 중국 사무실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은 언제든 국가안전요원들이 기습수색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외국 기자가 만약에 중국에서 취재를 하면 언제든 해외 간첩 의심 세력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잘못 뭔가 여기다가 또 뭔가 누군가 딴지를 건다. 당신 왜 거기만 찍어? 왜 거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찍지? 왜 거기 찍는 거야? 당신 간첩이야? 이렇게 몰릴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바로 중국 공산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이에요. 손발이 안 맞아 지금. 지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를걸? 시진핑 머릿속은 뭘로 가득 차 있을까? 안보 불안으로 가득 차 있겠죠. 가득 차 있으니까 계속 숙청을 하잖아. 지랑 제일 친했던 20년, 30년 된 전우까지도 숙청을 해버려. 다 잘라내고 다 끊어버려. 얼마나 불안했으면. 누가 봐도 얘 나 뒤통수 칠래 아니야? 40년 직인데. 얘 간첩 아니야? 얘 나 뒤통수 칠 거 아니야? 야 숙청해. 또 머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그 불안한 한켠에 있고 또 한켠에는 경제 붕괴. 이러다가 진짜 중국이 경제 붕괴가 되는 거 아닌가? 경제가 만약에 진짜 붕괴되잖아. 그때는 체제고 나발이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져요. 얼마든지 그 체제는 뒤집어집니다. 여러분들 사회주의나 독재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도 돈이 있어야 버텨요. 그러면서 경제 붕괴가 무서우니까 외국의 부추들이 외국의 여행객들이 빈 트렁크를 가져와가지고 중국 와가지고 빈 트렁크를 가득 채워가지고 가죽을 바래. 그런데 또 그들을 잠정적 스파이로 간주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오늘 이 방송을 정말 지금 요즘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 야 미국 요번에 중국이랑 정상회담 한 거 보니까 야 미국 이제 완전 쫄았더라. 야 미국 이제 끝났더라. 야 시진핑이 아예 상전이던데. 거의 뭐 트럼프 거의 트럼프 데리고 그냥 여기저기 관광 시켜주고 트럼프 거의 그냥 가서 인사만 하고 왔던데. 시진핑이 칭찬만 해주고 왔던데. 그 뒤에 그 가격표를 보라 그래. 여러분들 그 매년 170억 달러 있잖아. 대두 사는 비용. 그거 2025년에 사기로 한 것따랑은 별도야. 2026년, 2027년, 2028년까지 다 별도로 17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6조 매년마다. 이게 시진핑이 미국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뭘 가져왔냐? 체면. 트럼프가 옆에서 훌륭한 리더. 야 나도 돈 좀 줘. 나 그거 해줄게. 26조 준대잖아 1년에 매년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내가 뭘 해주면 돼? 너랑 같이 중난하에 거기 가서 여행하면 돼? 너 칭찬해주면 되는 거야? 같이 사진 찍어주면 돼? 오케이. no problem. He's a great leader. She is a great leader. My friend. We have good relationship.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오늘 얘기한 이런 내용들 내가 만약에 이걸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한다. 몇 명 볼까? 궁금하다. 전 여기서 이렇게 라이브 해봤자 한 3, 400, 500, 많으면 1000명 이 정도거든. 내가 만약에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 가지고 라이브를 한다. 몇 명 볼까 여러분? 궁금하긴 하다. 그리고 물론 제가 이 영상들을 다 찍고 나면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긴 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짧아. 인생 짧은데 똑바른 눈으로 세계 봐야지. 이상한 거 들으면서 눈만 가려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고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 마냥 이상한 생각만 하면서 이 세계를 살아간다는 거,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 그거 얼마나 비극이야.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주위에 많이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요번에 시진핑이랑 푸틴의 정상회담. 근데 솔직히 시진핑이랑 푸틴이라 하면 중국이랑 러시아의 만남이잖아. 그 정상들이 만남이라 가지고 한국에서는 그걸 뭐 그렇게 막 크게 다루진 않았던 것 같아. 한국에서 나온 기사라 해봤자 푸틴이 오니까 트럼프보다 훨씬 더 환대해 주더라. 에이 트럼프 푸틴 와 이게 그냥 한국 언론 수준. 그냥 한국에서는 기사 그걸로 끝났어. 하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뉴스들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요런 평가가 있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의 회담은 트럼프가 베이징을 다녀간 직후의 약간 중국의 외교 균형 쇼 같은 그런 무대였다. 중국과 러시아 우정은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라면서 포장을 했지만, 하지만 그 뒤에서는 오늘 저희 제목 마냥 정말 피 터지는 수싸움과 딜이 오고 갔습니다. 중국이 왠지 급해 보였다고요? 중국이 급해 보였다. 러시아가 급해 보였다.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단순해.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도 급했지만 러시아도 급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서로 여유를 부리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좀 부족해요. 그냥 풀어서 우리 한 개씩 봅시다. 자, 어떤 얘기가 오갔냐면 제일 큰 주제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 협력 강화. 두 사람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하고 전략적 협조를 더 강화하고 설린 우호 협력을 심화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서는 두 사람이 회담 후 공동 성명에 서명을 했고 기자회견도 함께 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자,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가자마자 먼 곳에서 형제라고 불리는 러시아, 중국의 형제라고 불리는 러시아, 그것도 푸틴이 직접 얼마나 즐겁냐 이거야. 시진핑 입장에서는 또 트럼프도 오고 가고 러시아도 오고 갔으니 트럼프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중국의 인민들에게 여전히 중국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나 시진핑 지금 트럼프도 만나고 러시아 푸틴도 만나고 나 없으면 얘네들 안 돼. 이런 모습을 중국 인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기사를 냈어요. 하지만 그거는 중국에서 나간 기사고, 일단 시진핑은 트럼프를 만났을 때 저번에 다 브리핑 해드렸죠. 백악관에서 발표한 것들 계산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한테 돈을 엄청 뿌렸어요. 꽤 많이 뿌렸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요번에 푸틴이 왔을 때 푸틴한테 더 우리는 형제야, 우리는 더 좋아,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트럼프한테 쏜 것보다 푸틴한테 뭔가 더 쐈어야 됐잖아. 그런데 좋은 형제는 좋은 형제지만, 자, 우리 좋은 형제야, 내가 돈을 뿌려야 되는데 잠깐만 그 전에 니들이 나한테 해줘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5월 20일 푸틴과 시진핑은 인민대회당에서 거의 3시간 걸친 회담을 진행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이에요. 한국에도 요 정도는 나왔겠지? 자, 그 뒤 양국은 각각 전 세계를 향해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일단 요것만 봤을 때는 트럼프가 중국 갔을 때보다 훨씬 더 푸틴의 면을 세워줬죠. 트럼프가 중국 갈 때는 중국은 조용했어요. 뭐 그렇게 큰 기사도 안 냈고 그냥 올 때 뭐 온다 정도로 얘기를 했지만, 중국에서 푸틴이 올 때는 그 전부터 어마어마하게 대서특비를 하고 와가지고도 막 어마어마하게 뉴스 때리고 막 트럼프보다는 훨씬 더 환대해 줬던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그 3시간의 그 회담이 끝나고 나서도 양국 쪽에서 바로 기사 때리고, 이건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푸틴의 체면을 트럼프보다 좀 더 살려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면 만약에 양국이 정말 고도의 상호 신뢰를 가진 그런 전면적 전략, 협력 파트너라면 보도 자료 발표 타이밍이 완전히 같진 않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암묵적인 호흡은 잘 맞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외교 무대에서는요, 우연이라는 거는 절대 없어요.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보도 자료를 하나를 언제 내느냐, 어떤 내용을 쓰느냐, 한국에 그런 말 있잖아요. 다르고 다르다고. 외교 무대가 그래요. 글자 하나하나에는 다 국가 간의 속셈과 힘겨루기가 다 숨어 있습니다. 일단 중국 측의 신화사가 회담 관련 기사를 낸 시간은 오후 3시 10분이었어요. 그때가 21일이었나요? 아무튼 21일이었나? 아무튼 오후 3시 10분. 그 기사에서는 시진핑은 마치 뭐라 해야 될까? 고금에 통달한 막 약간 철학가야, 누가 봐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런 시인처럼 등장을 합니다. 중국 기사에는 막 여러 가지 포장된 단어들이 있는데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1000번 갈리고 10,000번 맞아도 여전히 굳세다 이런 표현도 있고, 우리 관계는 한층 더 올라간다, 어지러운 구름이 날아도 여전히 침착하다, 뭐 이런 시적인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다 시진핑에 대한 포장이에요. 약간 어떤 느낌을 주려고 하냐면, 국내의 중국 국민들에게는 어떤 느낌을 주려고 했느냐, 푸틴은 와서 시진핑의 강의를 들으러 왔고 그걸로 인해서 정신학습을 한 사람 같은, 푸틴, 러시아라는 국가의 푸틴이라는 사람이 중국 와서 시진핑한테 아주 인생 수업, 철학 수업을 듣고 갔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시진핑은 역시 성인이야, 뭐 약간 이런 포장. 여러분들 이게 되게 코미디 같죠?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포장을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란을 봐봐. 신을 등에 업고 정치를 한대잖아. 말 같지도 않은 독재 국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코미디 같죠, 그죠?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쓰다가 마지막쯤에 가서야 20여 개의 문서가 있었고 거기에 뭐 협약을 맺었다, 뭐 이 정도 슬쩍 언급했어요. 그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그 정상간에서 만나는데 우리가 어떤 협약을 체결했고 이런 내용이 있었다, 우리는 이런 방면으로 이런 협력을 하기로 했고 이런 협약을 맺었다, 이거 당연히 발표해야 되잖아. 정작 중요한 거는 발표하지 않았고, 시진핑은 어떤 얘기를 남겼고, 우리 관계는 올라가고 뭐 무슨 어지러운 구름 위를 날아도 여전히 침착하다, 뭐 이런 시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마치 무슨 푸틴한테 도덕적인 수업을, 철학 수업을 한번 해준 그런 철학가 마냥 이렇게 포장을 해놓고 정작 중요한 내용은 그냥 슬쩍 흘린 정도. 중국에서 그런 포장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정작 러시아에서는 중국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중국보다 한 5시간이나 먼저 회담 내용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러시아 측은 러시아는 또 화끈하잖아. 러시아 불곰형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쇼츠들 많이 뜨잖아. 러시아에서 뭘 할 때는 그냥 화끈함밖에 없어. 그러면서 러시아 남자들이 수명이 짧은 이유, 막 이런 쇼츠들 많잖아요. 러시아는 역시 화끈했어요. 러시아 측은 시와 노래, 뭐 이런 서사 따위 그런 거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냥 바로 이름을 찍어가면서 그 20여 개 문서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바로 열결을 해버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는 발표에.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매우 의미심장한 만조리부터 지바이칼스크 1435mm 표준궤 철도, 요런 문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학원의 제어 열핵융합 분야 핵에너지 협력, 요런 것도 있었고요. 심지어 작은 거, 타타르스탄 공화국과 산동대학교가 공동으로 기술대학을 세우는 것 같은 세부 협력까지도 러시아 측은 아주 남들이 못 볼까봐 아주 샅샅이 서둘러서 공개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진짜 전문가들은 이런 걸 캐치해. 진짜 이런 게 전문가라고 봐요. 이런 걸 캐치해가지고 왜 이런 협력이 중요한가, 이걸 분석해준다. 난 그런 전문가분들이, 한국엔 왜 그런 전문가가 없을까? 그런 기자들이 참 기자지, 안 그래요? 한국엔 왜 그런 기자가 없을까, 진짜. 여러분들, 요번 회담에서 중국 측이 원하는 건요, 약간 이런 거야. 만국이 중국으로 조공을 하러 오고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고 중국이 세계를 이끈다라는 이런 이미지, 이런 허황된 이미지를 꾸미는 거에 있어서 중국은 그게 되게 중요해. 트럼프 왔을 때도 맞잖아요. 트럼프한테 어마어마한 계산서를 체결을 해주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트럼프한테 쏟아주면서 정작 트럼프한테 원했던 건 뭐다? 트럼프의 아첨, 트럼프의 칭찬. she is a great leader. 중국 예뻐. 시진핑 훌륭해. 시진핑은 배울 게 정말 많아. 에이, 박수만 쳐주면 계산해준대잖아.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건 나쁘지 않은 장사인데, 오케이, 내 이빨 칭찬해줄게. 뭐 어디 중南하에 가서 칭찬해줄까? 오케이, 거기서도 칭찬해주고, 또 어디서 칭찬해줄까? 체면을 엄청 세워주고 트럼프는 실속을 다 챙겨갔죠, 그죠? 그럼 푸틴도 시진핑을 과연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푸틴도 많은 실리를 챙겨갔을까?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는 가자마자 보도 자료를 중국보다 훨씬 더 미리 때려버립니다. 왜냐? 이 실질적인 중국과 체결한 이런 협약들을 러시아 국내와 그리고 서방 국가들을 향해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봐라, 내가 이번에 중국 가서 그냥 중국이랑 잡담하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진짜 돈이 되는 이런 계약들을 체결하고 왔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근데 그 뒤에 또 뭐가 숨어 있느냐? 어떤 게 숨어 있냐면 이런 협약서를 빨리 공개한 이유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한 러시아 푸틴이라는 그 형님이, 푸틴 나이가 몇 살이죠? 푸틴이 나이가 제일 많지 않나? 나이가 제일 많은 이 푸틴 형님이 급해가지고 베이징한테 나중에 뒤통수 맞을까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습니다. 중국의 신화사 보도 자료에는 시진핑과 푸틴의 사진 9장을 공개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크렘린궁에서는 사진을 몇 개를 공개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66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거의 뭐 푸틴과 시진핑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사진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건 뭐냐? 봐라, 이 사진이 증거다. 내 푸틴이 지금 허풍 치는 게 아니다. 봐라, 나 시진핑이랑 이렇게까지 많은 걸 하고 왔다. 자, 여러분들, 국제 정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있어서 그 수렁에 아주 깊이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많이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이렇게 많이 뭔가 러시아가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우크라이나가 다시 야금야금 뺏겼던 영토들을 야금야금 다시금 긁어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 러시아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서방의 전면 봉쇄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 러시아는 붉은 광장에서 열병식에서도 탱크가 보기 어려워질 정도, 그 정도고, 원래 러시아식 전통은 포격 압박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데 지금 러시아는 전선 부대의 포탄마저도 아껴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서방의 또 이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아주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서로서로 지금 공격은 계속되고 있고 서로서로의 희생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약간은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약간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뭐 러시아가 확 밀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누를 힘도 없다, 이런 상황. 푸틴은 지금 국내적으로도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이 줄어들고 있는 러시아의 이제 실질 그런 자본가들과, 그리고 전선에 있는 장군들과 그들의 불평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푸틴은 가장 먼저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내 뒤에는 지금 중국이 버티고 있다. 중국과 나 아직 친해. 시진핑이랑 나 아직 친한 거 봤지? 우리 관계는 변하지 않아. 이거를 일단 보여줘야 됐고, 그 다음에 뭘 또 보여줘야 되냐? 요번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짝짝꿍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트럼프는 시진핑을 나한테서 뺏어가지 못했어. 여전히 시진핑은 우리 쪽이야. 이거를 보여줘야 됐어요. 왜냐? 국내 언론에서는 쓰레기처럼 보도를 했지만 여러분들 국제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시진핑은 트럼프한테 정말 많은 거를 들어줬다는 거. 이렇게까지 들어준다고? 야, 이거 뭐 그냥 중국이랑 미국이 이제 같이 서는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오해할 정도로. 그래서 러시아는 불안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러시아는 러시아 내부한테도 보여줘야 됐고 전 세계한테도 알려줘야 되는 게, 나 시진핑이랑 아직 우리 함께 하고 있어. 중국과 러시아 철도 추진도 계속 추진되고 있고, 뭐 중국과 러시아의 핵기술 협력도 이거 뜨겁게 진행되고 있고, 트럼프가 지금 말한 시진핑과의 뭐 핵 군축 동의 그런 거 없다. 핵 군축에 있어서는 내가 중심이었다. 지금 뭐 트럼프가 뭐 비행기에서 뭐 시진핑이랑 같이 핵 군축하겠다고 하는 거 나만 빼고, 아니야 그거 허풍이야. 봐봐, 지금 시진핑이랑 나랑 협력하고 있는 거 보이지? 여러분들, 핵 군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 전편을 한번 보세요. 트럼프가 어떤 함정을 파놨는지, 시진핑과 푸틴에게 동시에 아주 날카로운 함정을 한 개 파놨는데 그게 어떤 건지는 제 전편을 한번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그 함정에 빠진 푸틴은 그걸 증명을 해야 됐어요. 아니다, 나 패싱 당한 거 아니다. 핵 군축 그딴 거 나랑 시진핑 핵 협력 더 강하게 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 푸틴은 굉장히 이렇게 누가 보면 이거를 빨리 발표했고 FM대로 발표했다라고 보이지만 국제 정세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읽어요. 아이고, 푸틴이 많이 급한가 보네. 야, 오히려 이번에 시진핑이 여유가 있는데, 이렇게 평가가 돼.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은 왜 좀 더 여유가 있느냐? 왜일까? 시진핑은 일단 이런 신호를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푸틴이 오기 전에 미리 자세를 잡고 있었어요. 어떤 자세냐? 이거는 러시아가 나한테 와서 조아리로 오는 거지. 야, 내가 뭐 불러서 오고 막 그런 거 없어. 트럼프가 나 칭찬하고 간 거 봤지. 러시아 또 오고,
내가 중심이라니까.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반박자 느린 방식으로 전 세계와 러시아한테 신호를 보낸 거예요. 지금 이 판을 잡고 있는 사람은 나다. 중러 관계의 이 큰 핸들은 이건 내가 잡고 있다. 중국 신화사는 또 늦게, 처음에는 이제 시진핑을 굉장히 시적으로 아주 성인처럼 포장한 그 기사 그 후에, 그게 3시 10분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 후에 4시 38분에 다시 기사를 냅니다. 푸틴은 중국 측의 보도 자료 안에서는 완전히 그냥 들러리 정도였어요. 마치 시진핑은 굉장히 영명하고 위대한 판단을 입증하기 위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기사는 계속 그 방향으로 가. 시진핑이 중심이고 시진핑이 아주 현명한 지도자다. 그런데 그 기사를 내자마자 또 다시 크렘린궁에서는 또 다시 푸틴과 시진핑 두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한 모두 발언을 전문을 공개를 해버립니다. 심지어 시진핑의 발언까지 원문 그대로 대통령궁 홈페이지에 올려버립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저 새끼들 포장 너무하네. 야, 원문 올려.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푸틴은 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 같은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것 마냥 기사를 냈는데 뭐가 있었냐면, 자, 2025년 양국 무역액은 거의 2,400억 달러에 달했다. 거의 모든 수출입 거래가 이미 루블과 웬화로 결제로 전환되었다. 우리는 달러 안 쓴다. 러시아랑 중국 사이에는 달러 없다. 인민폐랑 러시아 돈밖에 안 쓴다. 그리고 푸틴이 보증을 했다는 거. 러시아는 중국의 최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출국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에너지 공급을 계속 보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단 없는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푸틴 입장에서는 되게 낮은 자세를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푸틴 너무 굽신거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본다면 이 KGB 출신의 특수 요원이었잖아요. 푸틴이 이 KGB 출신의 노련한 요원을 너무 얕보는 거죠. 푸틴이 이 전문 공개에는 사실 극도로 뭐라 해야 될까, 위험한 그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푸틴은 시진핑이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를 지지한 말 하나하나, 일방주의에 반대한다고 한 말 하나하나, 다시 말해 미국 패권에 반대한다고 한 말을 전 세계에 공표를 했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둘이 같이 모여가지고 카메라 없는 데서 미국 존나 씹었던 거야. 근데 미국을 같이 겁나 씹었는데 중국은 그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자기가 뭐 성인군자가 된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니까 푸틴이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야 이거 다 공개해. 야 우리 둘이, 야 미국, 야 트럼프 보고 있어? 야 우리 둘이 카메라 끄고 니 존나 씹었어. 봤어?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왜 푸틴은 이렇게까지 공개를 했느냐? 목적이 뭐냐면, 트럼프가 중국 유조선에게 텍사스, 루이지애나, 알래스카로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푸틴은 야, 나한테도 에너지가 있어. 에너지 의존이 중국 공산당이 미국한테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야, 에너지 때문에 중국 지금 너 지금 미국한테 고개 숙이려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야, 나 에너지 아직 많다.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우리 여전히 형제야. 우리 여전히 혈맹이야. 근데 이번에 보니까, 너희 행보를 보니까 너 지금 날 두고 너 지금 시진핑, 너 약간 트럼프랑 바람을 피려 하는 것 같더라. 내가 너 바람 피우는 거 그대로 냅둘 것 같아? 야, 우리 작년에 같이 무역한 달러가 2,400억 달러야. 근데 우리 달러 안 썼잖아. 우리 둘이 좋았잖아. 야, 우리 둘이 인민폐랑 루블로만 계산했잖아. 야, 이러고도 너 나 두고 바람 피울 거야? 야, 우리 함께 달러 패권에 맞서고 있던 시절들을 기억해. 그러면서 야, 시진핑과 푸틴 입장에서는 시진핑과 나는, 우리는 한 배를 탄 부부랑 똑같은 거야. 이미 중국도 이 러시아의 전쟁에 묶여있는 한 몸이야. 여기서 배에서 내릴 생각하지 마. 우리 한 배 탔어. 이거를 시사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푸틴은 시진핑의 뒷길을 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뭔가 다른 행보를 하려고 하자, 너 어디 가려고 그러니? 푸틴은 너 나랑 한 배 탔잖아. 너 이 배에서 내릴 생각하지 마. 라면서 이런 거를 공개하면서 시진핑의 뒷길을 끊고 있는 그런 행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의 협약들,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게 중국은 최대 고객이에요. 밥줄이자 대형 고객이자 부부이자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그러면서 푸틴은 이번에 베이징에 올 때 아주 거대하고 호화로운
자기만의 경제 무역 대표단도 데리고 옵니다. 마치 트럼프가 미국의 기업인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 마냥. 근데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꿀 빠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 미국도 대표단들 다 데려오고 러시아도 대표단들 다 데려오고 이거 뭐 중국 인민들은 그것만 봤을 때는 국뽕이 차오르죠. 왜? 중국 내부에서는 기사를 어떻게 내고 있느냐? 중국이 중심이고 시진핑이 리더다. 시진핑이 이 전 세계의 이 경제 동향을 손에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든 러시아든 할 거 없이 대표단들 데리고 다 내 앞에 와서 조아린다. 이건 중국이 굉장히 좋아하는 서사예요. 지금 시진핑은 오르가즘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물론 미국한테 돈 좀 썼지만 지금 희열이 아주 포장하기 지금 너무 좋잖아. 이번에 푸틴도 트럼프를 약간 의식하듯 대표단들을 데리고 왔어요. 5명의 부총리와 8명의 장관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주지사들도 함께 왔다고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러시아 주요 에너지 기업 총수들까지 다 데려왔어요. 이들이 대거 날아온 핵심 요구는 단 한 개입니다. 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시베리아의 힘 2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최종 상업 계약을 확정 짓는 것. 이게 이제 푸틴 입장에서도 오케이,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빨아줬으니까 자, 이 계산서 이거 네가 결제해. 그건 뭐다? 미국에서는 보잉기 200대, 대두, 미국 소고기 여러 가지 계산서를 내밀었잖아요. 푸틴이 내민 계산서는 시베리아의 힘 2호 파이프라인. 야, 이거 체결해줘. 야, 네가 빨아달만 만큼 내 빨아줬잖아. 씨발 헐었겠다. 그러니까 이거 체결해줘.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평범한 파이프라인이 아니에요. 어떤 파이프라인이냐면 현재 러시아의 경제는 말 그대로 생명 연장 호스예요. 이 파이프라인. 지금 러시아의 경제 상황으로 따지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이 폭파되면서 유럽 시장은 러시아에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원래 유럽으로 끊임없이 흘러가던 러시아 천연가스는 이제 시베리아의 동토층에 갇혀가지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러시아의 가스 관련 재무제표는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손실이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푸틴은 그 빵꾸를 메꿔야 돼요. 만약에 푸틴이 이 연간 50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빨리 팔아치우지 못한다면 러시아 국가 재정은 오래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아무리 둘러봐도 이 정도 규모의 천연가스를 소화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뭐 러시아가 미국한테 팔 수는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 시베리아 2호의 이 파이프라인은 중국과 이미 약 10년 동안 줄다리기를 해왔어요. 10년 동안 협상을 했던 프로젝트야. 작년 9월에 중국, 러시아, 몽골 3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 파이프라인이 몽골을 통과하는 노선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 뭐냐? 그러니까 얼마에 팔 거냐 이거야. 가격 문제에 있어서는 양측이 계속 팽팽하게 맞서왔어요. 가격이 문제야. 가격이. 푸틴이 이번에 직접 나선 이유는 자신이 손에 새 카드를 쥐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카드였냐면 이란 전쟁이었던 거예요. 푸틴 머릿속의 계산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 중동이 혼란스러워지면 중국의 해상 석유와 천연가스 운송로가 안전하지 않게 된다. 중국은 분명히 불안해할 것이다. 중국이 불안해하는 바로 그때 러시아의 육상 파이프라인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된다. 푸틴은 원래 이 명분을 이용해가지고 가격 문제에서 베이징의 양보를 압박하고 이 생명줄 같은 계약을 빨리 체결하려 했던 거예요. 푸틴의 계산기는 그렇게 두드려졌어. 근데 결과가 어땠냐? 5월 20일 날 회담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와 중국, 푸틴과 시진핑 체결해야 할 협약들, 체결할 것들은 다 체결했는데 유독 이 시베리아의 힘 2호 이 계약은 얘기가 안 나왔어요. 크렘린궁 대변인 페스코프는 기자들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명확한 시간표는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협상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협상이 깨졌어. 왠지 알아요? 야, 이게 중국도 여러분들 손자병법의 나라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 지금 중국은 미국이랑 맞서고 있잖아요. 미국은 여러 가지 카드를 던졌는데 그 카드 중에 미국이 던진 것 중에 한 개가 야, 지금 이란 쪽 원유 니들 수입 못하지. 호르무즈 해협 막혔잖아. 내가 막고 있어. 이란, 항구 내가 다 막고 있어. 베네수엘라? 그것도 내가 막고 있어.
그러니까 니들 원유나 가스 이런 거 필요하면 미국으로 유조선 보내. 내가 팔아줄게. 트럼프가 중국한테 이걸 던졌잖아. 시진핑은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이거 미국 원유 사야 돼? 이런 입장일 수도 있지만 이 시진핑 중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 이거를 또 카드 삼아서 푸틴한테 들이대는 거야. 야 푸틴, 야 니들 가스 가격 안 내릴 거야? 난 미국 거 산다. 와 씨. 야 러시아랑 중국 형제라며. 형제 뒤통수 이딴 식으로 쳐? 와 니들 가스 오케이 시베리아 2호 좋다 이거야. 사줄 텐데 얼마에 팔래? 얼마에 팔 건데? 야 비싸게 팔 거야? 야 그 가격이면 난 미국 거 사지. 좀 생각 좀 더 해봐야겠는데. 원래 중국의 에너지 수입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었냐?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이 삼각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베이징을 왔을 때 시진핑과 이런저런 얘기가 왔잖아요. 그 에너지 얘기도 왔다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트럼프가 중국 가서 얼마나 많은 카드를 던지면서 판을 얼마나 흔들고 갔는지. 여러분들 이 트럼프도 난놈이야. 이 판을 다 흔들고 갔어. 그 와중에 시진핑은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흔드는 게 자기 형제야.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로 인해 기존 구도는 완전히 깨진 상황이에요. 중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야? 미국 에너지라는 예비 선택지가 생겼고 여기에 중앙아시아에서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천연가스 공급까지 더해지면 베이징은 이제 아주 여유 있게 앉아가지고 러시아 니들 가스 뭐 좋은데 나 더 싸게 판다는 애들 있는데? 나 공급지가 니만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시진핑은 푸틴의 계산을 읽고 푸틴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푸틴은 지금 이걸 실수하고 있네. 뭘 실수하냐? 내가 미국 가스, 미국 원유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니들은 틀렸지. 그러니까 나한테 가스 가격 후릴 생각하지 마. 내가 후리면 후렸지 카드는 내 손 안에 있어. 이거야. 시진핑이 분명히 깨달은 거는 푸틴은 지금 막다른 길에 몰려 있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니들이 가스를 팔지 않으면 누구한테 팔아? 유럽 다 막혀있지. 니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이지. 돈은 필요하지. 뭐 그 가스 미국한테 팔 거야? 어디 팔아? 팔 데가 없어. 그렇다면 니들이 선택지는 우리뿐인데 왜 우리가 니한테 높은 가격을 줘야 되지? 역전이 돼버린 거지. 푸틴이 올 때는 야 가스 가격 후리러 가자 이러면서 딱 왔다가 형님 시 형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뒷골목 소식이에요. 이것도 혹시 있나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뒷골목 소식인데 지금 중국이 원하는 가격이 얼마인지 이게 뒷골목 소식이에요. 정확한 거 아닙니다. 중국이 원하는 가격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대략 1000세제곱미터당 120에서 130달러 정도 수준. 이 가격에 팔아달라 이거야. 근데 이것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 가격이 비싼 거야 싼 거야 모르잖아.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옛날에 러시아가 유럽에 팔던 가격은 1000세제곱미터당 1000달러였대. 근데 지금 중국은 그 10분의 1 가격으로 후리고 있어. 개양아치야 지금. 지금 이거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불난 집에 도둑질 하는 느낌. 그래도 지금 집에 불 났으면 불을 꺼줘야 될 거 아니야. 집에 불이 났어. 야 물건 다 털어. 시진핑은 딱 이거예요. 야 니들 전쟁하고 있다며. 야 요즘 우크라이나한테 밀린다며. 돈 많이 필요하지? 니들 그거 천연가스 그냥 땅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비싸게 받으려 그래. 니들이 많은 거 그거 내가 다 사줄 테니까 가격 좀 낮춰봐. 야 우리는 형제지만 돈 문제는 우리 확실하게 해야지. 비즈니스 이즈 비즈니스. 이거 굉장히 아메리칸 마인드인데? 우리 친하지만 비즈니스 이즈 비즈니스.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기대를 가득 안고 왔지만 결국 이거는 체결을 못하고 속으로는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여러분들 중국이 이런 협상에 있어서 가격 후려치기에 있어서 진짜 그런 나라예요. 나라 자체가 그래. 옛날에 중국 다녀보신 분들 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은요 10,000원짜리를 500,000원이라 하고 팔아요. 여러분들 중국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야. 이거 공감할 거야. 10,000원짜리야. 10,000원짜리인데 500,000원이라 그래. 근데 500,000원이라 가지고 이거 50만원 너무 비싸. 20만원 20만원 그러면 중국인 입장에서는 야 그거면 나 안 돼. 나 굶어 죽어. 안 돼. 그런데 이제 갈라 하면 와봐봐 20만원 너무 힘들고 25로 하자. 그럼 25 비싸. 갈래 오케이 22 안 돼. 22도 비싸. 20 팔 거야? 안 팔 거면 나 간다. 오케이 알았어. 내가 졌어. 나 오늘 진짜
아 그래 20에 팔게. 하지만 진짜 다음에는 안 돼. 나 이거 진짜 나 지금 이거 손해보면서 파는 거야. 다음에 진짜 안 돼. 나 이거 입소문 많이 내줘, 알았지? 너한테만 이거 20에 주는 거야. 하고 팔고 나면 아싸 와 씨 만원짜리 20배 벌었다. 이게 중국식 비즈니스야. 여러분들 중국에서 좀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 가가지고 무슨 짭퉁 시장 가가지고 야 이거 10만원 부르는 거 나 5만원에 샀잖아. 니 병신이에요. 이런 말 좀 죄송하지만 니 덤탱이 겁나 썼어요. 10만원짜리 만원 이하로 깎아야 돼요. 10분의 1로 깎아야 돼.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런 후리치고 막 뻥튀기 하고 이런 딜을 야 약간 옛날 뼛속부터 잘했나? 근데 여러분들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시진핑이 또 들이댄 칸은 뭐냐? 시진핑도 당연히 그 앞에서는 지금 정세는 이렇게 돌아가지만 시진핑이 그 앞에서 진짜로 막 이렇게 야 니들 전쟁한다며 돈 없잖아. 돈 없으면 그거 싸게 팔아. 설마 진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렇게 얘기 못하지. 그럼 푸틴 입장에서 자존심 얼마나 상해. 안 그래? 중국이 내세운 딜은 이거야. 중국은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중국은요 딜을 할 때 절대 목을 빳빳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당신의 자존심, 당신의 체면 다 살려주면서 당신 돈을 벌어. 그게 중국 비즈니스야. 절대 중국 앞에서 니한테 이러고 너랑 비즈니스 하지 않아. 계속 사장님 이거 만원짜리 가지고 이거 50만 원이에요. 싸요 20만 원까지 깎으면 저 너무 힘들어요. 좀 봐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이 20 안 주면 안 사. 그랬을 때 알겠습니다 사장님 팔아드릴게요. 그랬을 때 손님은 사가면서 물론 덤탱이를 썼지만 체면도 살리고 뿌듯하잖아. 야 50만 원짜리 나 20에 샀어. 나 존나 깎았어. 야 쟤 오늘 막 죽을라 하더라. 체면도 주고 체면도 살려주고 자존심도 살려주고 내가 깎아달란 가격에 얘가 오케이 했어. 이 자존심 이거 체면 그런데 얘는 앞에서 굽신거릴 거 다 굽신거리면서 힘든 얘기 다 하면서 하지만 정작 이익은 20배야. 그래서 요번에는 중국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들이밀었을까? 야 니들 전쟁하니까 힘드니까 사. 이거 아니야. 지금 중국은 어떤 식으로 딜을 했을까? 이런 거지. 야 지금 우리도 경제적으로 힘들어. 야 미국이 지금 막 우리 팔다리 다 끊었어. 베네수엘라 호르무즈 해요 다 끊고 지금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안 보여? 야 지금 국민들 죽을라 그래. 돈이 없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트럼프 욕하겠지. 야 트럼프 때문에 지금 중국 지금 내부가 지금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어. 지금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겠죠. 그렇다고 오케이 지금 내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너희랑 가격을 합의를 했다 치자. 니들 나중에 말 안 바꿀 거야? 내가 만약에 이 시베리아 2호까지 니들이랑 체결 해가지고 니들 가스에 다 의존을 하면 지금 중국이 니들한테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 그러다가 나중에 니들 가스 가격 올리면 난 어떡해? 왜 이런 의심을 하느냐? 왜냐하면 러시아도 역사적으로 중국 뒤통수를 많이 후렸습니다. 중국이랑 러시아는요, 이 역사적으로 봐도 서로 형제라고 하면서 서로 뒤통수 치는 애들이에요. 필요하면 뭉치고, 필요 없을 때 자기 이익이 눈앞에 있다. 그럼 뒤통수 한 대 내리고. 그런 국가예요. 서로 전적이 많아. 그리고 중국도 뭐를 방어하냐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뭔가 뚜렷한 전환점이 생겼어.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가 전면 제재를 견디지 못하고 먼저 미국한테 고개를 숙이면,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제 중국으로 오는 가스 밸브를 잠궈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중국의 산업 생산과 화북 지역의 난방 이런 것들은 통째로 마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러시아를 형제라고 하면서 이런 거를 다 막고 있어. 내가 지금 이거를 니들이랑 체결하면 니들한테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데 나중에 니들이 이거 밸브 가지고 나랑 또 협상하는 거 아니야? 의심을 겁나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러시아는 신용을 지키지 않은 역사적 기록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 둘 사이에 돌파구는 없었을까? 물론 시진핑이 당연히 면전에 대고 야 니들 지금 돈 필요하잖아 거지잖아 그럼 싸게 팔아 야 살 사람 나밖에 없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겠지만 그럼 뭔가 좀 더 이제 그럼 푸틴 입장에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 알았어 니들도 힘들고 안겠는데 오케이 그럼 시베리아 2호 이거 가격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이거를 체결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거 좀 해줄 수 있는 거 없을까? 야 나도 좀 양보할 테니까 니도 좀 양보해 새끼야. 진짜 딜이 원래 이런 거잖아. 딜은 극단적으로 가지 않아요. 서로 중간 가격 한번 양보했다가 들이댔다가 양보했다가 들이댔다가 중간치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중간치를
같이 합의하는 게 그게 딜이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중국이 이걸 한 게 드림입니다. 오케이, 그럼 시베리아 2호 그거 내가 체결하는 거 그래 그래 가격 맞춰줄 수도 있겠지 있는데 그러면 그걸 체결하기 전에 그럼 니들이 일단 이거 한 개 체결해줘 라면서 시진핑이 카드 한 개를 딱 내밉니다. 협약서 요거는 네가 좀 해줘. 그러면 요건 네가 해주면 내가 시베리아 2호 그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게. 이게 뭘까? 이 카드가 뭘까? 아,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 한 개 얘기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의 노출 알고리즘이 바뀌었대. 그래가지고 제 영상이 노출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보다 한 20%에서 30% 정도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조회수가 실제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어집니다. 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보이시잖아요, 그죠? 제 이런 소리 웬만하면 방송에서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 여유 있으신 분들 유튜브 멤버십 가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3,990원입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아, 이런 컨텐츠 다루는 채널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요때 시진핑이 협약서를 한 개 쓱 드립니다. 오케이, 시베리아 2호 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테니까 그럼 이거 한 개 체결해줘. 딱 봤어. 그게 뭐냐 여러분들, 자바이칼스크부터 만저우리 국경 구간 제2 레일 공동 건설 협정입니다. 거기다가 명시해둔 게 레일 폭 1435mm 공동 건설 협정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같이 철도 건설하자는 건가? 중국과 러시아를 이어주는 철도를 건설하자 이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괴간, 즉 한국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레일폭 1435mm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바이칼스크부터 만조우리까지 그 구간만. 그게 뭐냐면 요 1435mm라는 거는 이 숫자에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비유를 해요. 시진핑의 지정학적 살기가 숨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세계의 철도 레일 폭은요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중국이나 미국, 유럽 대부분은 국제 표준 궤도 1435mm를 사용을 하지만 그 반면 러시아와 과거 소련에 속했던 공화국들, 예를 들면 벨라루스나 우크라이나 대부분 지역은 1520mm를 사용합니다. 달라요. 옛날에 그 소련과 지금 러시아 이런 국가가 남들과 다른 이런 레일 폭을 만든 이유는 옛날에 깊은 군사적 방어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유럽은 강했죠. 러시아는, 구소련은 유럽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과거에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모스크바까지 진격을 했었던 역사도 있죠, 그죠? 유럽은 그때는 강했어요. 그리고 그 동시에 동방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도 소련 입장에서는 두려웠죠. 만약 모두의 철도 괴간이 같다면 전쟁이 터졌을 때 적국의 군용 열차가 바퀴를 바꾸지 않고도 대포와 병력을 싣고 러시아 내륙 깊숙이 곧장 들어올 수 있었죠. 이 85mm의 차이가 바로 러시아 자국 안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물리적인 장벽이에요. 하지만 그때 그 시기가 지나고 평화 시기가 왔잖아요. 근데 이 평화 시기가 왔을 때 이 레일 폭의 차이는 거대한 경제적 장애물이 됐죠.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1대1로를 추진을 하고 중국, 유럽 화물 열차를 운행을 해왔습니다. 중국 상품을 가득 실은 열차들이 만저우리 통상구에 도착을 하면 멈춰야 됐어요. 왜? 레일 폭이 다르니까. 그래서 거기서 멈춰고 노동자들이 영하 수십 도의 혹한 속에서 거대한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다시 러시아 쪽의 열차로 옮겨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비용이 많을 뿐만 아니라 통관을 하는 효율과 화물 운송량을 아주 크게 제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난 수년 동안 중국은 러시아 측에다가 수없이 제한을 해갔던 거예요. 러시아 통상구 안에 중국 표준계 구간을 일부러 건설을 해서 물류 속도를 좀 높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러시아로 가는, 러시아 좀 이렇게 안쪽까지 갈 수 있는 철도를 한 개 만들어 달라. 그래야 중국 물건들이 더 많이 효율도 좋아지고 많이 갈 수 있지 않냐. 이거를 중국도 러시아한테 수년 동안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까지 러시아도 반대를 했느냐? 특히 러시아 군부의 강경파 눈에는 중국의 표준 궤도 철도가 러시아 영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국방상의 모독이었어요. 모독이었고 절대적인 금기였습니다. 근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진짜 그거를 짓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중국산 물량들이 덤핑이 되는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러시아도 제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이드 인 러시아 물건들도 많아요. 근데 그 수많은 싼값의 중국산 물건들이 러시아로 막 진짜 막 바로 직행하는 열차에 실려가지고 미친 듯이 24시간 동안 덤핑이 된다? 러시아의 제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살아남죠. 동남아 국가들을 보세요. 중국 주변국들을 보세요. 중국산들을 수없이도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을 보세요. 그 나라의 강했던 물건들 다 중국산 때문에 대체가 됩니다. 그 나라의 제조업들 다 무너졌어요. 러시아도 당연히 그걸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알고 있었던 러시아, 그리고 그걸 모독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러시아가 여러분들 여기에 푸틴이 서명을 합니다. 요번에 오 마이 갓, 푸틴이 서명했어요. 이 협정에 따르면 완전히 중국 표준으로 만들어진 레이폭 1435mm의 이 레이폭 철도가 만조리에서 국경을 넘어 러시아의 자바이칼스크역까지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자바이칼스크 역이 어디야? 한번 보자. 그러니까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 내부까지 들어가면 러시아 내부의 물류는 또 이제 러시아에서 알아서 하니까 열차를 갈아태울 그것만 줄이자 이거네. 여러분들 자바이칼스크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국이죠? 여기가 몽골이고 자바이칼스크는 여기 국경 지역 요쪽이에요. 그러니까 니들 내륙까지는 중국 열차가 가게끔 해달라 이거네. 그리고 그 안에서 물건만 내리면 물류는 니들이 알아서 하니까. 이게 만약에 체결되잖아요. 그러면 화물 통과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열차가 말 그대로 러시아 영토에 있는 그 통상국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중간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러시아 열차로 옮겨 실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KGB 출신의 그 오래된 정치인 푸틴, 지정학적 안보를 극도로 중시하는 민족주의자 푸틴이 전략적 중심에서 베이징에 실질적으로 고개를 숙였다라는 뜻이에요. 딱 그 85mm의 차이. 그리고 그 통상구에서 그 구간도 별로 길지 않대. 딱 9km의 구간이야. 이걸 뭘 의미하느냐? 전쟁이 지금 러시아의 국력을 고갈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정권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베이징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 푸틴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안보 마지 노선을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 철도 협정의 체결은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서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냥 전면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러시아에서 뭐 맥도날드, 뭐 스타벅스 다 나갔잖아요. 중국의 차지, 중국의 하이디라오 이런 게 러시아로 들어가기 딱 좋은 시기에 그 열차 타고 러시아 전역에 깔아버리는 거야. 참 궁금한 게 한국은 중국한테 뭘 빚지고 있길래 그런 철도를 깔아주는 거지? 보이지 않는 뭔가 철도가 있는 것 같지 않아? 고속도로야. 중국 기업이 한국 진출하는데 거의 진짜 뭐 5G급이야. 겁나 빨라. 한국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러시아는 지금 힘들게 수십 년 동안 버티다가 이거 한 개 열어줬는데 한국은 지금. 자 여러분들 그 공동 성명은 9,935자에 달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극도로 모순적이면서도 매우 웃긴, 어이가 없는 그런 세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측은 자체 보도 자료에서 중국, 러시아 설린 우호 협력 조약의 3가지 원칙을 당당하게 인용을 합니다. 비동맹, 비대항, 제3자를 겨냥하지 않음. 그런데 같은 날 발표된 중러 공동 서명에는 두 지도자가 미국을 지목하며 격앙된 어조로 비난을 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 여러분들, 요건 다른 얘기예요. 요거는 방금 그 철도 얘기랑 다른 얘기입니다. 일단 시진핑은 이 철도를 얻었죠. 이제 러시아 안으로 우리 철도가 깔리는 거야? 이거지. 시진핑은 지금 속을 얼마나, 오랜만에 외교에서 이겼네. 나 오랜만에 러시아 상대로 내 이겼네. 아주 기분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시작이야. 1대1로의 이 철도 궤도가 러시아 본 땅으로 들어갔다? 그럼 나중에 이거를 따라가지고 연장을 하면 되겠지. 그건 또 천천히 한 개씩 체결해 나가면 되겠지. 러시아가 힘들어 할 때마다
한 개씩 러시아한테 주면서 요번엔 내가 이거 너한테 줄 테니까 그럼 요번에는 이거 한 개 체결 해줘. 중국이 1대1로 동맹국들을 대하는 자세. 근데 어떤 역사에, 한국 역사에 어떤 병신 새끼가 대한민국도 중국 1대1로에 집어넣겠다고 하지 않았나? 자, 여러분들, 또 시진핑과 푸틴의 성명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미국의 골든돔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라는 성명이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글로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며 전략적 안정을 파괴한다. 동시에 미국이 핵무기수를 제한하는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을 무책임하게 만료시키고 갱신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말은 미국이 스스로 핵무기 발전의 손발을 풀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골든돔은 뭐냐? 골든돔은 트럼프 정부가 제안한 매우 전복적인 국방 계획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본토 미사일 요격 체계가 아니라 예전에는 상대의 핵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오면 우주 공간에서 격추한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저궤도 우주 위성 조기 경보, 극초음속 요격체, 레이저 무기, 그리고 인공지능 AI의 실시간 계산을 결합한 다층적 다영역 글로벌 방어 방패라고 합니다. 그 목표는 적 미사일이 발사된 각 단계에서 심지어 발사되기 전부터 정밀하게 파괴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골든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방어의 곡선이 이미 상대의 국토 위로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 계획이 완전히 구축된다면 냉전 이후 세계 평화를 유지해온 공포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공포의 균형이란 바로 상호 확증 파괴입니다. 네가 나한테 핵폭탄을 한 개 던지면 나도 반드시 너한테 한 개를 던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죽을 바에는 우리 같이 서로 던지지 말자. 뭐 약간 이런 거. 현재 러시아가 나토를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거대한 핵무기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산당도 최근 몇 년 동안 핵탄두를 미친 듯이 확충해 왔죠. 그것 역시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터질 경우 핵무기로 미국의 개입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골든돔의 등장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 손에 있는 핵미사일, 그것이 대륙간이든 극초음속이든 미국까지 날아올 생각하지 마라. AI와 우주 네트워크가 얽힌 나의 방어망 앞에서 너희 미사일은 너희 본토에서 폭발하거나 너희 영공에서 터지거나 내 영토에는 닿기도 전에 고철이 될 것이다. 그 뜻은 즉 핵전쟁이 일어나면 난 널 타격할 수 있지만 네가 나는 타격하기 힘들 거다. 일단 핵 억지력이라는 마지막 정치적 협박 도구를 잃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재래식 군사력, 특히 앞으로 칩과 연산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전에서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해요. 이게 푸틴과 시진핑의 공통된 악몽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러시아 측이 공개한 42개 문서 안에서 러시아 국가원자력공사와 중국과학원이 제어 열핵융합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유도 설명을 해줍니다. 열핵융합은 인류의 궁극의 에너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동시에 미래 대국 과학기술 경쟁의 최정점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반도체, 칩, 인공지능 등 일반적인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미 미국의 봉쇄에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게 전통적 핵 기술 분야에서 뭔가를 더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아직 이렇게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런 궁극의 기술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겠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번에 시진핑이 제대로 러시아를 털어먹었습니다. 미국이 중국 가서 중국 한번 털어먹고 중국은 러시아가 왔을 때 러시아를 털어먹었어요. 러시아도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기는 한가 봅니다. 12여 년 동안 계속 끌고 왔던 이 철도 까는 거를 체결을 해줬다라는 거는, 이거는 푸틴이 한번 물러난 거예요. 만약에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해서 좀 짜증나가지고 할 수 있는 제일 큰 복수는 러시아가 서양 쪽으로 기울는 거야. 여러분들 러시아가 만약에 서양 쪽으로 기울러가지고 미국과 유럽이랑 우리 함께 갑시다, 잘 해봅시다 이러잖아. 그러면 러시아가 그렇게 팔고 싶어 했던 그 가스들 유럽에 다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유럽과 미국이 같이, 그래 러시아 너도 함께 우리랑 손잡고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독재 국가, 이 전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저 중국이란 나라를 한번 우리 함께
제재를 해보겠니? 그때는 중국이 좆되는 날입니다. 과연 러시아는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며 중국은 또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며 그리고 또 트럼프는 나중에 어떤 패로 이 판을 또 흔들 것이며 너무 재밌지 않아?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 분석이에요. 이런 내부 분석을 다 듣고 이제 다시 한번 둘이 이제 기사적으로 나온 러시아랑 중국이 푸틴과 시진핑이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미국 견제입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러 공동 서명에는 트럼프의 미사일 방어망 구상에 대한 비판이 들어갔고 그게 골든돔이에요. 두 정상은 미국 주도의 안보 질서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세계 안보를 자기 마음대로 설계하는 거를 막자. 미국이 뭔데 지가 다 질서를 지키려고 그래. 야 중국, 러시아 우리 둘이 힘 합치면 우리가 미국 제재할 수 있어. 이런 프레임. 그리고 직접적으로 미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독자적 제재 반대, 그 다음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진출 반대 등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미국과 서방 진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요약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협력. 아까 내부 얘기 다 들었죠? 하지만 기사에는 이렇게 났습니다. 두 정상은 석유, 천연가스 교역 확대를 강조했고 푸틴은 러중 경제 협력의 동력은 에너지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제재 시대의 최대 고객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산 에너지가 미국 중동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전략 물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나가리 났죠? 나가리 나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이 크게 한번 러시아 한번 등쳐먹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동 이란 전쟁 문제. 푸틴은 중동 위기 속에서도 러시아가 안정적인 자원 공급자 역할을 계속하고 중국은 책임 있는 소비자라고 표현했다. 그게 뭐냐? 그게 즉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리가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고 중국은 네가 중동 거 사는 거 바에는 우리 거 사는 게 낫다 이런 거죠. 시진핑은 중동에서 적대 행위의 완전한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조기 종전이 에너지 공급 안정과 산업망 공급망 국제 무역 질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거지. 이게 까놓고 얘기하면 딱 그거예요. 러시아는 우리 거 사가. 시베리아 2호 체결해.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야. 우리 너한테 그렇게 큰 기대를 그렇게 크게 기대고 싶지 않아. 우리가 너한테 기댔다가 네가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떡할 거야. 우리는 그래도 다방면으로 네 것도 사고 뭐 중동 것도 사고 중앙아시아 것도 사고 필요하면 미국까지 살 생각이 있으니까 니들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또 우크라이나 문제. 중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근본 원인 제거라는 표현을 반복을 했는데 이건 사실상 러시아식 논리와 매우 가깝습니다. 서방의 나토 확장, 미국의 압박이 전쟁의 원인이라는 러시아의 프레임이죠. 이 표현은 러시아의 크렘린의 서방 책임론과 닮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얘기한 게 기술, 무역, 미디어, 교육 협력입니다. 양국이 무역, 기술, 미디어, 교류 등 40개가 넘는 협력 문건에 서명했다고 보도했고 2001년에 체결한 중국과 러시아 설린 우호 협력 조약 연장에도 합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나온 기사들이고 방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얘네들이 속사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서로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피 터지는 수들이 오갔다. 결국 어떻게 됐다? 푸틴이 시진핑한테 숙이고 시진핑은 미국이 원유를 준다라는 거를 카드로 삼아 푸틴을 시게 등쳐먹었다. 그러면서 지금 시진핑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시진핑이 북한까지 간다네? 에헤이 이거 진짜 이거 시진핑이 얼마나 성공하고 싶은지 감도 안 온다. 여러분들 이 와중에 시진핑이 북한까지 간다네. 자 요것도 얘기 살짝 합시다. 아직 시진핑이 김정은이 만나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진핑이 북한을 아직 간 건 아니지만 요것도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리고 시진핑은 늦어도 6월 달에는 갈 것 같다라는 추측들이 많거든요. 시진핑이 또 북한을 가게 된다. 그리고 또 시진핑이 또 저 김정은과의 뭐 여러 가지 또 짝짝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제가 또 각종 이 세계의 분석들을 다 집약해 와서 여러분들한테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구독, 즐겨찾기 무조건 해놓으십시오. 여러분들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채널이 아닙니다. 유튜브든 숲TV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아직 정확한 날짜가 발표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북한을 갈 가능성이 크다, 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에요. 언론에서 추측하기에는 2026년 5월 마지막 주 또는 6월달, 늦어도 6월달에는 갈 거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고, 이 일정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봐봐요. 시진핑은 먼저 베이징에서 트럼프를 만났고요. 그 직후에 푸틴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카드로 김정은을 만나러 평양에 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랑 트럼프가 만났을 때 대만 얘기는 당연히 나왔고 일본 얘기까지 엄청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국만 얘기가 없어요. 북한까지도 이렇게 거론되고 있고 한국만 지금 답답하다 진짜. 아우, 지금 막 전 세계가 이렇게 바쁘게 팍팍팍 움직이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한국도 어떻게 해서든 그 큰 흐름 안에 끼어가기 위해서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지금? 에이씨. 야, 뭐 그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니? 이 틈을 타가지고 한국도 뭐 이게 실행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러시아랑 연결해가지고 야, 그 시베리아 2호 파이프라인 한국이랑 뚫자. 한국이랑 뚫자. 야, 북한 밑으로 딱 와가지고 한국까지 오는 걸로. 그 북한이랑 딜을 하고 북한에도 가스 주고 한국까지 가스 오는 걸로. 지금 보면 이거 지금 호르무즈 해협도 막혀 있고 한국도 가스가 필요하긴 하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거 하면 또 미국 쪽에서 잠깐만 저 새끼들 뭐 하는 거야? 잠깐만 니들 가스 필요해? 야, 미국 거 사 싸게 줄게. 뭐 이런 카드라도 오고 갈 거 아니야. 지금 텀블러나 깨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이런 게 국제적인 움직임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러시아한테 우리가 가스 그거 뚫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러시아 편이다 아니라니까. 이런 걸로 이제 약간 미국도 약간 툭툭 우리 지금 한국도 좀 케어해줘. 야, 한국도 지금 힘들단 말이야. 환율 안 보여? 지금? 한국도 지금 기름값 오르고 있는데 물가 오르고 있는데 안 보여? 지금 한국도 좀 어떻게 케어해달란 말이야. 이런 표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닌다면 미국 가가지고 미국이랑도 딜을 하든가. 지금 미국이랑 여기저기 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협력하려고 하고 있고 협약 체결하고 일본도 지금 미국이랑 이것저것 다 연결돼 있어. 에너지 협약 협약 다 체결하고 있고. 한국은 지금 한 게 있나? 야, 통화 스와프 그거 또 거절됐다며 그거. 여러분들 한국 환율 1,520원. 네. 이 와중에 돈 왜 나눠주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선거하러 다니잖아.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돈 그만 나눠줘 이래. 봤어? 여러분들 영상 봤어요? 그때마다 민주당 의원들 뻘쭘해하고 피하고. 아이고. 자, 그리고 시진핑이 또 북한을 찾아가는 이유 중에 명분 중에 한 개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배경은 2026년이 북중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이라고 합니다. 양측은 이 조약 65주년 기념 행사를 잘 치르고 관계를 새 단계로 끌어올리자라는 메시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4월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에 김정은을 만나고 왔죠, 그죠? 이거는 시진핑 정상이 방문을 위한 사전 정치 작업. 왕이 부장이 먼저 가서 시진핑 곧 올 거니까 미리 작업을 해놓고 온 거죠. 공식 목적이 뭐냐? 일단 우리 요런 것들만 알아둬요. 그러면 나중에 또 깊숙한 얘기가 있을 때 훨씬 이해하기 편해. 일단 공식적인 공식 목적은 뭐냐?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북중 전통 우호 강화. 중국은 북한을 전통적 우호국으로 부르고 북한은 중국을 체제 생존의 후방으로 봅니다. 이번 방문이 성사되면 2019년 6월 시진핑의 평양 방문 이후 또 하나의 상징적 장면이 됩니다. 보도들도 중국이 코로나 시기 이후 다소 거리감이 생겼던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강화하려 한다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중재.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방북설에 대해 직접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자기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도 이 맥락과 연결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럼프 김정은 대화 재가동의 중간 다리. 시진핑이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도 있어요. 특히 트럼프와 북한 모두 과거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핵 문제의 키를 준 나라가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 약간 중국도 있다. 우리도 있어. 이걸 만들려는 거죠. 미국과 북한의 대화의 키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대한민국이 뭔가 좀 더 값어치가 있는 나라가 되는데, 좀 더 이게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데. 아무튼 그리고 중국의 숨은 의도들, 시진핑이 김정은을 만나기 위한 숨은 의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과연 이렇게 될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숨은 의도 한 게, 일단 첫 번째, 트럼프에게 북한이라는 카드, 요거 내 손에 있다라는 거를 좀 어필하기 위해서요. 미국을 향해서 어필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와 만나가지고 무역, 대만, 일본 재무장, 한반도 문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트럼프가 베이징을 떠난 후에 시진핑이 푸틴을 만났고 이어 김정은까지 만나러 간다면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와서 시진핑을 만났고, 푸틴도 중국에 왔고, 이제 김정은도 시진핑의 외교 테이블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그림. 이게 중국이 만들고 싶어하는 그림이에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과거처럼 워싱턴, 평양, 직거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베이징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약간 이런 거죠. 시진핑이랑 트럼프는 이거를 합의했잖아요.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그러면서 요번에 가서 시진핑이 김정은이랑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림을 보여주려 할 겁니다. 봐봐, 나 지금 북한에 입김 세다니까? 얘네들 내 말 들을 수도 있어. 약간 요런 거를 만들러 가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숨은 의도 두 번째. 김정은이 러시아 쪽으로 너무 붙는 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김정은이랑 푸틴이 또 어마어마한 사이잖아. 서로 군사를 파견해주는. 러시아는 북한 가가지고 여행 브이로그까지 찍었어요. 김정은이랑 푸틴 같이 씨발 셀카봉 들고 브이로그까지 찍고 왔어. 우리 둘이 친해.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러시아로 군인들까지 보내주고,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 미사일, 인력 지원 논란까지 있었고,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기술, 식량, 에너지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져요. 왜냐? 북한은 원래 중국의 전략 완충지대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러시아와 너무 가까워지면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는 레버리지가 약간 약해져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김정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아마 러시아랑 가까워지는 거는 좋은데, 하지만 북한의 최종 후견인 그거 중국이다. 니들 중국 없이 못 산다. 그러면서 김정은을 다시 중국 중심 궤도로 끌어당기려는 그런 작업. 요런 숨은 의도가 또 한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숨은 의도 세 번째. 북중러 삼각 구도를 만들 때 주도권은 누가 준다? 중국이 쥐고 싶어 하는 거죠. 시진핑 입장에서 최고의 그림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반미 진영처럼 보이되 실제 조율자는 중국이 되는 거야. 그래야 미국이 또 중국 찾아와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그러면서 또 중국은 미국을 이용해가지고 중국의 국제적 리더 이미지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시진핑은 트럼프한테 이렇게 보이고 싶은 거야. 러시아도 나를 만나러 오고 북한도 내가 관리한다. 동북아의 불안정한 두 카드를 이건 내가 컨트롤 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난 너무 무시하지 마. 그렇게 되는 거지. 특히 여러분들, 트럼프가 일본 재무장, 대만, 한반도 문제를 놓고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북한 카드는 중국에게 아주 유용한 압박 수단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일본의 재무장 문제를 강하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북한 위협을 들어 일본의 안보 강화를 방어했다는 취지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저렇게 설치면 미국 내 입장에서, 트럼프 내 입장에서는 일본 재무장 내가 그거 눈 감아줄 수도 있어. 북한이 저렇게 설치는데 일본이라도 재무장 해가지고 북한 제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본이 재무장하면 또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또 불편하거든. 여기 지금 채팅창에 요즘 병력 필요 없다. 요즘 다 드론이야. 무인기 전쟁이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일본이 만약에 무인기 만들기 시작하면 뭐 중국보다 못 만들겠어요? 일본이 만약에 재무장 할 수 있게 되면서 드론기로
중국 전역을 막, 물론 중국 기술, 중국 드론 기술 이거잖아. 인정. 중국 드론 기술 이거고, 뭐 지금 중국에서 드론 잘 만들고 중국의 드론 부품 뭐 전 세계로 수출 잘 되고 있고. 근데 뭐 만약에 일본이 진짜 재무장이 가능해져 가지고 이를 갈고 드론 폭격기를, 무인 드론 폭격기를 만든다고 생각해봐. 뭐 중국보다 못 만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일본 재무장 명분으로 쓰이는 거를 막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북한 가서 입김을 좀 넣어야 돼. 그래야 트럼프한테 일본 재무장 시키지 말라고. 북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한국은 뭘 할 수 있을까? 한국은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거 진짜 뭘 할 수 있을까 이거 도대체. 그리고 또 숨은 의도 중에 한 개. 이거는 뭐 중국의 단골이죠. 뭐냐면 시진핑이 국제 위기를 관리하는 중심적인 인물이다 라는 이런 이미지를 중국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거. 공산당은 또 이거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야 중국 인민들이 민심을 잡을 수 있어. 중국 내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중국은요, 일단 지금 중국 경제는 좋지가 않아요. 청년 실업 문제, 부동산, 소비 침체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인구 문제까지 터지고 있고, 중국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진핑, 중국의 공산당의 리더는 국제적으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여줘야 돼. 그래야 중국 인민들이 희망을 가져요. 그 희망을 가지고 그래 중국 공산당 우리가 믿고 가야지 이래야 민심이 이렇게 잡혀요. 솔직히 여러분들 중국이 만약에 진짜 민심이 뒤집혀져 가지고 중국 인민들이 전체적으로 진짜 다 빡쳐가지고 들고 일어나잖아. 공산당으로서 그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막아요. 뭐 중국 공산당이 병력으로 뭐 14억 인구 다 죽을 거야? 그럴 수가 없거든. 진짜 만약에 들고 일어난다, 정말 미친 듯이 들고 일어난다, 중국도 그거 다 못 막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적당한 선에서 중국 민심을 잡는 행보를 계속 해야 돼요.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트럼프도 시진핑을 만나러 오고, 푸틴도 시진핑과 전략을 논의하고, 김정은도 시진핑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다. 내가 지금 전 세계 안전 질서에 있어서 시진핑 내가 지금 중심이다. 이걸 또 중국의 인민들이 봤을 때 또 거기에 공산당 지지율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시진핑이 또 만약에 북한으로 가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도 얻는 게 많대. 야, 얘네들 진짜 서로 이용하고 이용해먹고 잘하고 있다. 김정은은 얻는 게 뭐가 있을까? 자, 김정은도 얻는 게 이런 게 있죠. 첫 번째, 체제 보증 효과. 시진핑이 평양에 오면 북한 주민과 군부에게 중국은 여전히 우리 편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죠. 역시 수령님.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럼프와의 협상 몸값을 올릴 수 있어요. 김정은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고 싶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은 상태에서 만나야 더 유리합니다. 시진핑의 방문은 김정은에게 나는 고립된 독재자가 아니라 중국과 같이 전략적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플레이어라. 러시아랑 나랑은 서로 진짜 군사적 지원까지 서로 해주는 사이야. 그래야 김정은 몸값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입장에서 시진핑한테 원하는 게 뭘까? 김정은 당연히 시진핑이 딱 오면 시진핑 원하는 그림 다 뽑아가세요 이거야. 시진핑 뭐 어떤 그림 원하세요? 내가 뽑아드릴게. 하지만 경제, 식량, 에너지 이거는 지원해 주셔야지. 북한은 언제나 그랬듯이 경제난 때문에 중국의 물자 공급이 아주 절실합니다. 정상회담 뒤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그 대북 지원 패키지나 교역 확대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지. 뭐 시진핑 와서 뭐 필요한 거 다 가져가세요. 제가 뭘 해드릴까요? 뭐 칭찬을 해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 필요한 그림들 다 뽑아가시고 대신 돈 줘. 대신 돈 주고 가 있어. 경제적으로도 식량적으로도 에너지적으로도 싹 다 지원하고 가 있어. 그래서 요런 시진핑의 행보에 따라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물론 시진핑도 지금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어느 나라 잘 안 가. 시진핑 잘 안 움직여요. 근데 북한까지 가는 거 보면 요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특히 예민하게 반응한 대목은 일본 문제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은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일본의 재무장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북한 위협을 이유로 일본의 안보 강화를 방어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다고 하지만 미국 측 분석가들은 오히려 시진핑의 강한 태도가 일본을 더 미국 쪽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중국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중국이 정말 대만 무력 통일하는데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그러잖아? 그러면 일본 문제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위협, 일본 재무장 명분,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안보망 강화,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의 김정은 접촉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북한을 방치하면 미국과 일본이 군사력 강화 명분으로 써먹는다 이거야. 그러니 중국이 북한을 어느 정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일본이 북한을 명분 삼아 일본을 재무장시킬 수 없다 이거야.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재무장하는 거 죽어도 싫다 이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내부의 지금 불안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대만 문제에서도 지금 중국은 미국 눈치를 보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함부로 못 건드리지. 어떻게 건드려? 그리고 건드릴 것이었으면 진작 건드렸지. 트럼프한테 만약에 내가 대만 무통하면 너 군대 파병할 거야? 이거 왜 떠보냐고. 그리고 트럼프가 대만 라이칭더 총통과 통화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중국에는 굉장히 큰 압박입니다. 대만 외교부장은 트럼프 라이칭더 통화가 성사되면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통화가 이루어지면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매우 민감한 장면이 될 수 있고 중국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힘의 구조가 드러나요. 중국은 대만을 핵심 이익이라고 말하지만 미국 대통령의 발언 하나, 통화 가능성 하나에 외교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즉 중국은 미국을 압박한다기보다는 미국이 대만 카드를 언제 어떻게 꺼낼지 계속 경계하는 입장이에요. 서로 골치 아프다. 서로 수싸움 진짜 장난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 입장에서 북중러 이 카드도 중국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푸틴과 김정은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처럼 보면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푸틴은 전쟁 때문에 중국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북한과 직접 군사 협력을 하면서 중국을 우회하는 카드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었다고 봐도 돼요. 그렇잖아요. 김정은이 직접 북한군을 파병을 했으니까. 김정은도 중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가까워지면서 몸값을 올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랑 북한도 마음대로 못해. 왜냐하면 이건 마음대로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얘네들이 붙어 먹어가지고 중국 패싱하면 그때는 중국이 약간 고립되는 독재 국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 눈치도 중국은 또 봐야 돼. 시진핑이 김정은을 만나러 가는 거는 내가 동북아를 완전히 지배한다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는 거를 막고 미국과 북한이 중국을 빼고 직접 거래하는 상황도 막으려는 그런 행보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참 중국은 자칭 G2잖아요, 그죠? 제2의 국가. 자칭 넘버 2로서 어떻게 보면 강해서 움직이는 것도 맞지만 불안해서 움직이는 것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하도 이 판을 흔드니까 중국은 그 판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매달려 있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 판을 흔들고 있잖아. 중국 팔다리 자르면서 북중러 이 믿음 끊어가면서 중간에서 함정 설치하면서 과연 이 이야기들이 어디로 갈지 계속 구독하시고 계속 흐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비록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세상의 흐름을 그냥 아주 쉽게 대충은 알 수 있게끔 설명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되게 쉽게 그냥 들을 수 있고 그냥 라디오처럼 켜놓으세요. 그러면 최소 디테일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충분히 틀은 알 수 있다는 거. 꼭 여러분들 즐겨찾기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